일단 제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예. 그 부동산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제 책에 있는 내용이 공식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먼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그 사이클이라고 하는 부분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조금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 입맛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것이 100% 맞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이클과 제가 말한 사이클이 다르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상 알고 보면 같은 사이클인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의해서 제 의견이 조금 들어간 사이클일 뿐이지 예. 사실상은 침체에서 회복하고 상승하고 확산하고 급등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시간 지나면서 쇠퇴하고 해서 다시 침체로 가는 장 자체는 다 똑같거든요. 그냥 오로지 저는 여러분들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이번 장에 맞춰서도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장 상황에 조금 더 유사하게 맞춰드리기 위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눈 것뿐이니까 그게 다음번에 한 뭐 몇 년 후에 보셨을 때는 그 부분이 조금 더 달라질 수는 있겠죠. 어쨌든 그 정도로 여러분이 받아들여 주시면 좋지 이거를 갖다 절대적인 공식으로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7가지로 구분을 해주셨는데요. 네. 침체, 회복 준비, 회복, 상승, 확산, 급등, 쇠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 네. 2021년 8월 기준으로는 네. 지금은 급등기라고 볼 수가 있나요? 제 책에서는 확산기와 급등기가 혼재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혼재. 네. 그리고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한 달 동안 정말 많은 채널에 나갔었잖아요. 네. 그 채널에서는 확산기와 급등기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구분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그게 같은 내용일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혼재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한 달이 지났잖아요. 한 달이 지난 상황에서 판단을 하기에는 급등장일 수 있겠구나라고 저도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급등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급등장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많은 분들이 5억에서 6억 올랐으면 상승이고 6억에서 10억 올랐으면 급등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가격이 엄청나게 오른 것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 지역이 엄청나게 오른 것들을 급등이라고 표현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제가 표현하는 급등장이라는 거는 시장을 보는 관점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의 모든 지역이 상관없이 그냥 오르는 장, 미친 듯이. 근데 지금 보면은 그동안 안 오른 동네들 뭐 예를 들면 동두천이라든지 오산이라든지 안성이라든지 할 것 없이 전부 다 지금 정신없이 오르고 있는 장이 보여지잖아요. 지방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런 장이기 때문에 사실 급등장이 좀 더 구체화됐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중이에요. 최근에는. 계속 메시지는 계속 내고 있더라고요. 대국민 담화도 발표를 했었고. 근데 귀 막고 메시지 내면 뭐 하나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건지 정부가. 물론 다른 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는데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념이 들어가 버렸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 이념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약간 좀 듣는 분에 따라서 좀 애매할 수 있으니까 신념이 들어간 거거든요. 신념. 그쪽에 신념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상 시장 경제에서 일어나는 어떤 수요와 공급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은 무시한 채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신념이 들어가서 지금 꼬여버린 장이잖아요. 뭐 지금 말씀하셨던 거 좀 중개업소에 가서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중개사가 그랬다면서요. 양도세를 좀 어떻게 좀 해봐라. 양도세 줄여라. 네, 그랬더니 대답은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전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왜? 나는 이렇게 된다고 신념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위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반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귀가 안 들리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보게 되면 결국 양도세를 하게 되면 누군가는 그걸로 이득 보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게 이제 내 신념상 그걸 인정해주면 안 되는 거지만 경제적인 현상으로 보게 되면 결국 수요의 증가가 아니라 공급의 증가로 나오게 되니까 당연히 수급이 이제 어느 정도 풀어지는 문제가 생길 뿐인데 이 신념 자체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다라고 보여지고 당분간 이 상황은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승기와 확산기에는 정부가 뭐 저희는 봤습니다 이번에 네. 이렇게 막 계속 규제를 내는 네. 상황인 거죠. 정부의 대응으로는. 그렇죠. 그리고 대응을 하다가 소리 소문 없이 계속 족쇄를 채워갈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동안 전부 다 세금 규제였잖아요. 네. 생각해보면 이제부터는 대출 규제일 거예요. 그래서 은행한테도 막 압박하고. 제가 2006년, 2007년도에 네. 바로 그쪽 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해주는 부서에 있었어요. 그때 있었던 직원의 입장에서 생각을 돌이켜보게 되면 솔직히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미친 거 아니야? 그게 왜 그랬냐면 대출을 해주면서 먹고 사는 회사들은 결국 여신을 해줌으로 인해서 거기서 수익을 내는 집단이잖아요. 네. 그 수익을 내는 집단한테 대출을 해주지 말라는 얘기는 수익을 내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걸 시장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경제 주체 중에 하나인 어떤 기업의 수익을 내는 거를 강제로 막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던 게 그 당시 나왔던 게 DTI 규제였거든요. DTI 규제 그때 이제 제 기억으로 DTI 40%. 아주 그때 상황 돌이켜보면 재밌었던 게요. DTI가 뭔지도 모르는데 40%를 규제하라고 그랬고, 그럼 DTI 40%를 어떻게 계산하냐라는 부분을 우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저 위에서 엑셀이 내려왔어요. 1억에 넣어서 40%가 맞는지 틀리는지 계산 자동으로 해주니까 이 엑셀로 해라.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저희 입장에서는 야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한편으로는 집값이 워낙 많이 오르고 있었으니까 뭐 이해는 했죠. 근데 그 상황을 이번에도 또 느끼게 되는 거죠. 물론 지금 저는 그 당시처럼 현직에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아마 현직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느낌일 거다. 그리고 그때 일어났던 현상들을 좀 돌이켜보게 되면 또 어떤 식으로 흘러가겠구나라고 하는 부분이 느껴지긴 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현재로서는 세금이라고 하는 큰 규제, 지역을 갖다가 조정적으로 막는다라고 하는 어떤 지역 규제 이런 큰 틀을 넘어섰으니 이제는 각 개인들을 향한 대출 규제로 하나씩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일단 개인이 대출을 받는, 왜냐하면 지금 그 금액을 올라버린 금액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내 돈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레버리지 해야죠. 네, 레버리지를 해야 되는데 그 레버리지를 막는 건 대출 규제니까 결국 대출 규제 쪽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는 방식이거나 뭐 디테일 아니라고 하지 않으면 그냥 한 방에 그냥 뭐 대출을 어느 정도까지는 못해 막 이라고 하다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될 거다라고 예상은 했는데 예상대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2006년도, 2007년도 그때에는 DTI 규제 정도가 끝이었나요? 대출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니까 DTI 규제 정도지만 그래도 DTI 말고 지금 DSR도 있고 되게 그러잖아요. 네. 그때는 DTI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모든 세상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획기적이었겠네요. 그렇죠. 그 당시에 DTI가 제가 은행 그 금융권에 있었지만 DTI가 뭐니? 라고 했었으니까. 은행 직원이. 예. DTI가 뭐야?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정부가 뭐가 나왔다는데 참 말 어렵게 만든다. 막 약간 그런 느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니까 그게 별거 아니지만 당시로서는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정책이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센 정책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때 이후로 시장이 좀 바뀌기도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대출 규제를 어떤 강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이 이미 시작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벌써 대출 얘기는 작년, 재작년부터 조금씩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크거나 더보다 확실한 규제가 세금 규제라든지 기타 규제가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약간 거시적으로 잡았다면 이제 미시적으로 들어와서 각 개인에 대한 대출 규제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돈줄을 조이는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을 거다. 그런데 사람들은 멈춰지지 않을 테니 또다시 방향이 움직이게 될 거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죠. 실수요자의 움직임이고 다주택자는 쉽게 움직이는 상황이 아니니까 다주택자와 실수요자의 움직임이 서로 극명하게 나눠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유동성을 잡으려고 어떻게든 그 안에서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최소한 올해 아니면 내년 초에 최소한 한 번 정도는 하겠죠. 그러지 않으면 또 약발이 안 먹힐 테니까. 저는 금리 인상도 하겠구나. 근데 또 이제 이 얘기 나오면 앞으로 걱정도 많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면 부동산 폭락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워낙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금리 인상 또 하게 되면 온갖 분들이 또 뭐라고 하면서 서로 또 투닥투닥 하겠구나. 시끄러워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리스크 관리를 중점적으로 시작할 시기가 접어든 거는 맞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뭐 벌써부터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금융위원장 후보가 뭐 매파다 어쩐다 막 지금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네들이 그렇게 싸우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런 식으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시장을 지켜보는 대중들로 하여금 뭔가 긴장하고 조심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만드는 거니까 지금 정부가 하는 모든 액션들이 다 그런 액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이번에 홍남기 부총리가 뭐 집 사지 마라 하고 뭐 얘기했다고는 하지만 예전에도 그랬어요. 똑같이 그랬고 다만 이제 그 당시 했던 행동과 지금의 행동의 모습이 틀려질 뿐이지 그때도 제 기억으로 뭐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그때는 아마 한덕수 부총리였을 거예요. 오랜만에 들어본다. 네, 한덕수 부총리도 뭐 앞으로는 절대 집으로는 장난질 칠 수 없게 하겠다. 뭐 약간 이런 식의 뭐 얘기도 있었고 되게 많았었고 그게 한편으로는 정부의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저는. 투자자의 입장. 네. 일단 적폐. 우리 다주택자분들 지금 열심히 현장 누비고 있거든요. 지방 네. 곳곳을 지금 누비고 있습니다. 3억 이하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공시가격 1억 이하 막 뚜껑 찾아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다양한
지금 어떤 심리로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물 들어왔는데 이 물 들어온 시장에서 흐르는 물을 바라보고 있으면 뒤처진다는 생각을 하실 테니 네. 움직이고 계신 거겠죠. 이제 여기서 다양한 부류들이 극단적으로 치우치시는 분, 좀 리스크 관리하시는 분 이제 나오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형적인 후반부장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 후반부에. 네, 당연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이제 생각이 좀 한 10여 년 전과 지금이 좀 달라진 부분이 뭐가 있냐면 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 리스크를 제가 한번 당해보고 난 다음에는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리고 최근까지도 가능하면 하지 마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경고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사람, 할 사람들이 안 하지는 않더라. 분명히 할 거다.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정도만 하는 거고, 사실 거기서 지금도 분명히 시장이 언제 뭐 끝날지는 모르는 거니까, 거기서 수익을 내실 분들은 계속 내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더 이상 하지는 말아야 되나? 이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요즘에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이 용량이라고 해야 될까? 이 수요가 막 네. 지금 막 유입되고 있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네, 좀 보세요? 유입되기는 어려운 시장이죠. 오히려 제가 주변에 있는 흔히 말하는 대로 조금 고수라고 불리는 분들, 금액대도 투자를 해도 크게 할 수 있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투자를 의외로 많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세금 부분 고려해서 관리하고 이런 분들이 조금 많고, 지켜보면서 아, 이번에는 시장이 이렇게 흐르는구나 라고 오히려 하지, 이분들이 오히려 뭐 이렇게 투자해야지 하고 막 움직인다?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 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밑에 있는 단계에 계신 분들이 움직이는 거라, 사실상 초기부터 움직였던 사람들까지 다 합하게 되면 수요들은 되게 투자 수요는 많았을 텐데, 그 수요가 지금 많은 장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고수라고 하는 분들, 초창기부터 막 움직이면서 여러분들이 움직이기 전에 미리 들어가서 사셨던 분들이 천천히 몸을 갖다가 가볍게 하고 있다, 또는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다.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분들이 조금 물 들어올 때 들어오는 건데, 결국 그분들은 수요가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몇몇 후반부에 수익을 얻으면서 나름대로 자신감을 생긴 분들의 투자 수요가 같이 맞물리면서 좀 늘어난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 오히려 더 뛰어나신 분들은 이미 뒤로 빠졌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켜보고 있는 무주택자분들, 네. 또는 1주택자분들의 심정이라고 해야 될까? 주변에서 보면은 되게 좀 그렇기는 해요. 왜냐면은 저희 그 부지런 카페, 제가 있는 부지런 카페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하셔서 이제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시작해 보려고 하는 돈의 어떤 자본금 자체가 상당히 적다 보니까, 이 적은 금액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보니까 이미 다 올라 버렸으니까 이거 들고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거에 되게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네.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또 이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미 먼저 들어간 사람들은 이미 벌었던 거를 한번 돌이켜보게 되면 서울 아파트, 그 중에서도 신축, 분양권, 그 다음에 재개발, 다 5천 미만 대부터 움직였던 것들이 지금 몇 억이 됐던 것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것들이 다 올라버렸거든요. 근데 그네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 지식을 고스란히 누구한테 전달하고 있냐면 무주택자한테 전달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 이렇게 벌었다. 근데 이렇게 벌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벌었다고 해서 딱 보니까 너는 5천만 원 주고 샀지만 나는 10억 주고 사란 얘기냐,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대비. 네. 예. 그래서 지금 무주택자가 그럼 포기하란 말인가? 하지 말라. 이러니까 더 박탈감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두 갈래가 나눠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완전히 포기하는 부류. 이분들은 결국에는 나중에 안티 세력으로 바뀌게 되죠. 폭락론에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져요. 또는 이 중에서 분명한 거는, 지금 제가 말했던 곳에 분명히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물건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면서 그 물건이 시간을 지나면서 올랐잖아요. 이제부터는 그런 물건들에 대한 관심이 그래도 뭐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주택자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돈을 조금씩 벌어왔던 한 3, 4년, 5, 6년간의 그 느낌을 잔뜩 가진 경험자들의 지나버린 경험만 가지고 지금 배우고 있다 보니까 이게 투자가 안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지금 생각 좀 바꾸셔야 돼요. 이분들은 지금 뭐 서울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연끌을 하지 말아라고 가장 크게 얘기하는 게, 다주택자나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무주택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분들이 나중에 시장이 거꾸라졌을 때는, 시장이 얼마나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연끌했다가 무너지는 거니까, 이분들은 가장 효율적인 시장은 지금 수도권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 중에는 지방장 또는 지방에 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방장을 해야 되겠죠. 근데 보면 맨날 서울, 신축, 서울에서 뭐 입지 좋은 곳 이런 것만 얘기하다가 갑자기 지금 뭐 어느 쪽에 이상한 동네를 보게 되면 마음에 안 차거든요.
근데 지금 이분들은 오히려 투자금 적게 들어가고 베팅을 해서 오를 때는 많이 오를 수 있고 이미 그전부터 오르지 못했던 동네이기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오른 다음에 떨어지면 똔똔이거나 살짝 떨어져요. 그동안의 모습을 봤을 때. 약간 그 부분을 좀 이해하고 자기 투자금 갭을 적게 하면서 할 수 있는 그 개념으로 조금 나 이번에 꼭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여유를 갖고 눈을 한 단계 낮추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지금은 오히려 훨씬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주택자 기준으로는 서울은 좀 그렇고 어느 정도의 이제 자금 여력은 있는데 네. 서울의 영끌 할랑말랑한 수준 정도라면 네. 수도권이라도 잡아놓는 게 맞는 걸까요? 네, 저는 잡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는 게 저랑 보는 눈이 틀리시거든요. 그분들하고 얘기를 듣다 보면. 그러니까 저한테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면 수도권 분명히 오른다는 거니? 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겠죠? 네. 근데 저는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맞힐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니? 없죠. 알면서 물어보는 거니? 근데 불용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해보니까 되게 장점이 많더라. 첫 번째로는 그런 동네가 투자금이 적기 때문에 갑자기 크게 흔들렸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안 무너지더라. 또 떨어지더라도 속은 상하니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라고 챙겨보게 되면서 다시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더라.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쌓이면서 그리고 나중에 다시 움직일 때 또 다른 방법으로 벌 수 있는 게 있더라. 그러니까 집을 그래서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예를 들어 5개의 어떤 결과물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실패, 그 중에 4개는 뭐 성공 이런 거라면 저는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확률 게임상으로. 근데 이분들은 5개가 다 오른다라고 하는 그 답변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벌써 코드가 다른 거죠. 그거에 대한 좀 답답함이 좀 남아 있는데 네. 그래도 저는 사야 된다고 말씀을 가장 크게 드리는 이유는 대중들한테 나와 있지 않은 분들 중에서도 훨씬 더 저보다 뛰어나시고 훨씬 더 뭐 대단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래도 2번의 사이클을 본 사람들은 별로 많지는 않잖아요. 그럼 2번의 사이클 동안 봤었던 그 경험으로 봤었을 때 그래도 집을 사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자꾸 사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그 진심을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는 게 맞다.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 더 다른 얘기도 할 수 있죠. 나중에 집을 안 사고 침체장 되면 뭐 그때 가서 산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침체장 되면 보나마 그분도 또 안 살 거고 또 그때 전세 가격 올라갈 거고 그러면 또 그 전세에 또 시달리다가 또 집 산다고 또 난리 칠 거고 뭐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될 건데 차라리 집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 속상했다가 집 올라가면서 즐거웠다 이렇게 하는 그 희노애락을 겪는 게 편해요. 근데 절대 한 번이라도 희노애락 중에서 슬픔 자체를 또는 속상함 같은 거를 안 겪어보겠다라고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원함을 갖다 추구하니까 히히히히히. 예, 희노애락 애호욕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게 왔다 갔다 하고 이것도 사이클처럼 막 들쑥날쑥 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히히히로 간다라고 하면 정신 나간 거예요. 히히 그 자체가 정신 나간 거죠. 상승의 후반이 급등기인데 그러면 이게 어떤 변곡점이 있을까요? 쇠퇴기로 전환되는 어떤 이 시그널이라고 해야 될까? 뭐 데이터적으로도 그렇고 시장의 반응도 그렇고 정부의 반응도 그렇고 좀 이게 바뀌는 변곡점 같은 게 좀 있나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과거에는 어떤 게 있었어요? 가장 첫 번째는 급등장이 먼저 온다라는 거죠. 지금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지나가고 있는 네, 상황 지나가거나 지금 이제 시작됐거나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제일 많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래도 혹시나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던 사람들의 패닉 바잉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거고요. 그러면 말 그대로 그동안 관심이 있었던 투자자들, 뭐 선도 투자자들이 있을 거고 후발 투자자들이 있을 거고 실수요자들이 있다가 끝까지 버텼던 지금 실수요자들마저 들어오는 시장이니까 수요는 이제 거의 다 시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 만한 또는 이제 늘어날 수 있는 만한 수요는 거의 다 늘어나는 상황으로 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럼 이제 결국에는 이제 수요가 점차 꺾이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꺾이는 상황이 올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당연히 이제 제가 여러 곳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부분이 결국에는 청약 경쟁률이나 이런 것들이 감소하는 경우 현상일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특히 이제 대구 얘기가 많이 요즘에 나오는데 네. 이 현상을 저는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대구라고 하는 지역이 그래서 떨어져 올라 이렇게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저랑 보는 눈이 완전히 틀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현상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냐면 정말로 상승장 후반부에 나타나는 현상의 초기 현상을 보여주는 게 바로 지금 딱 상황인 것 같아요. 대구가 그래서 떨어진다가 아니라 대구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2009년 10년? 2008년, 9년 그때부터 이제 상승장이 시작됐다가 그 다음에 뭐 하락장이 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상승장이 시작됐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아니다, 상승장이 이어진 장이다라고 저같이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맞다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상승장이 꽤 오랫동안 시장이랑 동안 이어져 왔기 때문에 수요가 그 지역 내 수요가 오를 만큼 올랐고 그거에 따라서 가격도 오를 만큼 올랐고 그 상황에서 당연히 그렇다면 그 지역 내 수요는 갑자기 뭐 1, 2년 사이에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만 명이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 가운데서 나타나는 경우가 분명히 미분양이라든지 기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현상의 전초 현상으로서 지금 대구가 지금 굉장히 그 흔들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런 현상들을 지금 대구를 보면서 앞으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외곽 지역의 미분양, 그다음에 뭐 일부 지역의 수성구 미분양도 났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동구, 뭐 네, 수성구. 근데 제가 블로그에다가는 지금 대구가 그 상황은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긴 했어요. 당신네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미분양 나서 지금 난리 나는 상황으로 지금 회세기가 접어드는 거 아니다. 쇠퇴기로 접어드는 거는 몇 기에 그 분기간에 어떤 추세가 나타나야 되는 건데 지금 잠시 뭐가 나타나니까 호들갑을 떠는 거지 일단 몇 분기 정도의 추세를 지켜봐야 되고 그때 판단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판단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울 수도권도 지금 대구의 모습처럼 똑같은 혼란 현상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서울도 그럴 수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서울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지금 뭐 물량이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고정값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고정값일 수는 없죠.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공통이기 때문에 결국 수도권의 흐름이 서울로 넘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현재 나타나는 현상을 보게 되면은 대구는 꽤 오랜 기간의 상승장을 통해서 수요가 많이 줄었고 아니면 그 수요가 많이 집을 샀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분양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건 맞아요. 분양가가 많이 올랐으니 그러지 않아도 줄어든 수요가 살려고 하는 수요가 떨어지는데 그렇다면 수성구를 사겠냐 아니면 저 멀리는 서구나 동구를 사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수성구를 사거든요. 그러면 결국 서구나 동구와 같은 외곽 지역이 분양이 잘 안 되는 상황이 오는데 수성구는 잘 되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면서 이게 뭔 현상이야. 저기는 잘 되는데 저기는 안 돼. 이게 뭐지? 라고 하지만 이런 양극화가 나타나요. 그런 신호가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몇 분기에 걸쳐서 막 쌓여오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사람들한테 진짜 이렇게 되나 보다라고 대중들마저도 믿지 않았던 하락 또는 침체에 대한 걱정이 늘어나면서 그나마 있던 수요도 빠져나가죠. 이 상황이 천천히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대구는 거기에 완전 초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그 상황이다. 아니다. 왜? 그 이후에 더 많은 수요가 몰려들면 오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판단할 단계가 아니다. 근데 만약 그게 몇 분기에 걸쳐서 하락 추세가 나타난다면 그거는 시작된 거다. 역시 서울하고 수도권, 나머지 곳도 마찬가지고 그런 현상이 비슷하게 나타날 거니까 대구를 굉장히 유심히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구는 지금 공급이 과잉이지 않습니까? 네. 또 대구는 대구만의 약간 그런 좀 그 시장이 또 따로 있고 네. 수도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입주 물량이 많지 않아서 같은 사이클을 과연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거든요. 맞아요. 일반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시장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서울과 수도권의 움직임이 강세가 일어나니까 침체장이었던 천안장이 2019년, 20년도에 미친 장이 한번 왔었잖아요. 남해장의 영향을 받기도 하는 게 시장이거든요. 지금 입주 물량 자체가 지금 많이 부족한 거는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하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 2, 3년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 이유가 거기 있긴 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상승장 후반부 급등기에 접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왠지 급등기다 하면은 쇠퇴기다라고 생각하니까 단기간에 올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단기간에 오는 거는 없어요. 항상 급등장이라고 하는 게 확 오른 다음에 그냥 팍 떨어지는 그렇게 극단적인 것들을 머릿속에 상상을 하시는데 결국 오르더라도 막 지금 급등기라고 하지만 어느 지역은 안 오르고 있을 거예요. 왜? 눈치 보고 있을 거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장세가 오는 거고 그거의 기반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입주 물량의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시간 내내 계속 이어지겠죠. 오히려 저는 쇠퇴기가 이 상태로 계속 이어지게 되면 정부가 공급 물량을 이제 한꺼번에 만들어내려고 되게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한꺼번에 쏟아지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급락을 만들 수 있는, 진폭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행위가 나타날 수 있는 시장으로도 조금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정부가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한꺼번에 공급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3기 신도시잖아요. 3기 신도시 이제 사전 청약 부분을 좀 시작하고 있는데 결국 그 물량들,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공급 물량은 아니지만 공급 물량처럼 자꾸 정부가 얘기하는 것들이 어쨌든 그 중에 일부분은 진행이 될 거잖아요. 진행되는데 그것들이 지금은 앞으로 몇 년간은 아무 문제 없겠지만 결국 그 다음부터는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쏟아질 거라고요. 그게 1년에 걸치든 2, 3년에 걸치든 3, 4년에 걸치든 이제 그 상황이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요가 이제 꽉 차게 샀던 상황에서 같이 맞물리게 되면은 그게 수요가 공급을 받쳐주지 못하니까 갑자기 급전직하처럼 급격한 조정을 보일 수 있는 소진이 있겠죠. 다만 그 얘기는 지금 시기가 워낙 먼 미래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일 뿐 사실 정부가 이렇게 공급을 건드리지 않고 계속 안 해주니까 지금 이번 장에 이 급격히 오르는 장을 만드는 거잖아요. 반대로 그러다가 참다가 자기네들이 공급을 하겠다라고 해서 급격히 만들어버리게 되면 또다시 급격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장으로 만들 수 있는 시장이 후반부에는 나타날 수 있을 수도 있어서 그거는 조금 계속 몇 년간 꾸준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서서히 이제 턴을 하면서 쇠퇴기에서 이제 침체기로 접어드는 경우에는 그러면 이때 이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아까 말씀해 주셨던 청약 경쟁률부터 그러면 이제 징조가 나타나는 건가요? 네, 청약 경쟁률이 확실히 줄어드는 게 나타날 것이고 왜냐면 이제 포기할 사람 포기했고 살 사람들은 샀으니 청약 경쟁률이 늘어날 리가 없겠죠. 근데 건설사들은 최대한 늘리려고 애를 써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물량들이 시차를 두고 보여지니까 얘는 늘어났는데 그 경쟁률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입지가 양극화돼서 나타날 테니 여기는 어디는 잘 되는데 어디는 안 되더라. 그래서 사람들 보고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게는 하겠지만 처음 겪는 사람들은 근데 저는 그거를 두 번을 보면서 그 상황이 오히려 신호이더라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오히려 양극화라는 게 수요가 빠지더라도 외곽이 빠지니까 외곽은 안 좋고 중심지는 한동안 이어지는 상황이 오겠지. 그러다 이제 그게 중심지로 이어지는, 그리고 그 중심지의 경쟁률까지 떨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연결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신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중요한 거는 이 말을 거두절미하고 또 이 말만 들으면 단기적으로 뭐가 올 것처럼 생각들을 많이 하시지만 그런 거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꺾이고 내려가는 거잖아요. 이제 네. 다시 올라가진 않고 우하향 상태에서의 투자자들은 이제 뭘 하고 있는 거죠? 과거의 경험에 비춰보면 그때 뭐 하고 있었나요?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정신을 못 차린다는 표현이 약간 우회적인 표현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사람들은요. 상승장에 있어서 잠시 조정을 받고 있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꺾인 거를.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몇 년이라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정장이라는 걸 겪었잖아요. 네. 근데 그 조정장하고 쇠퇴기의 모습하고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 현상에 보이는 모습. 왜냐하면 우리 옛날에 그 9.13 대책 나오고 8.2 대책 나올 때 서울시장 죽었던 게 있잖아요. 조정. 그건 조정. 네. 지나고 노니까 그게 조정이라고 안 거지. 그죠. 그게 계속 이어졌다면 그게 쇠퇴기였던 거죠. 냉정하게 말하면. 하지만 그거를 누가 그걸 조정장이라고 얘기했느냐. 그때 공급 물량 자체를 봤었을 때는 뭐 가장 지표상으로 봤었을 때는 그런 상황 아니야. 예를 들어 헬리오시티 망가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서울 구조 자체가 공급 물량이 많지 않은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효과야. 그래서 앞으로 올라갈 거야. 라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그걸 조정이라고 봤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그때를 약간 하락장, 쇠퇴 이렇게 생각했던 분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장도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지금 물 들어올 때 노젓고 있었잖아요. 노젓고 그동안 경험했던 그 경험의 관성들이 이어지면서 아니야 조정일 거야 라고 자식을 계속 합리화하게 되실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 못 차리고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게 저 역시도 그 당시에 정신을 완전 못 차린 사람은 아니었는데요. 저도 약간 못 차리고 조금 대기하고 기대하는 사람의 입장에 섰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도 경기도 지역에서 그 잘 나가는 경기도 지역, 서울 지역에서도 미분양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쟤네는 외곽이라서 그래.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만 받아들였던 거죠. 이유를 이렇게 딱 붙이면서. 이유를 제가 갖다 붙였던 거죠. 근데 이분들도 분명히 그때 가서 이유를 갖다 붙일 거다. 아니다. 서울이라고 하는 곳은 예를 들면 서울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의 서울이 아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서울에만 두고 있다. 뭐 이런 그동안 들어왔던 수많은 얘기들을 갖다 붙이면서 얘기를 할 것이고 그러면서 잠시 그 와중에도 또 주춤하다 오르는 상황이 오게 되면 거봐라 오르지 않냐. 이런 상황이 되는데 쇠퇴기는 아까 말씀드린 단기적으로 금융위기 같은 거 오면 팍 떨어지겠지만 그거 아니면 굉장히 천천히 와서 그 구간에 있는 동안에는 조금 느끼기는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걸
갖다가 그 세태기의 신호가 어쩌고 저쩌고 얼마나 다 피하려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린다니까요. 그렇게 될 거예요. 발라낼 수가 없네요. 조정이랑 쇠퇴를 이걸 그게 이제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폭락론자 중에 상당수 보면 그러잖아요. 금리 인상, 그다음 미국의 뭐 환율, 뭐 우리와 이런 것들에 집착을 하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요소고 다른 것도 하나의 요소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때 보면은 자기가 필요하거나 자기가 관심 있는 요소만 갖다 붙이면서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기억하는 2009년이면 하락장이었을까요? 상승장이었을까요? 금융위기 끝나고 네, 1년 지난 상태죠. 사실상 하락장은 2014년 서울 수도권의 경우는 2013년 중반까지 있었거든요. 그 중에 유일하게 상승했던 시기가 2009년이에요. 무슨 말이냐? 계속 상승을 보고 금융위기라는 걸 겪었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상승할 거야 라고 하는 관성을 유지했고 그러다가 2009년에 조금 시장이 괜찮아지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또 몰리면서 잠시 올라갔죠. 그랬던 시장도 있었어요. 이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그래서 전 기간을 놓고 2008년부터 2013년까지를 놓고 서울 수도권을 보게 되면은 2009년은 하락장이 맞아요. 흐름상으로는. 하지만 그 기간에는 서울 수도권, 특히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2009년에 상승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때 많이들 들어갔어요. 그리고 장렬히 전사했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계속 떨어졌으니까. 행렬의 전사. 네. 아, 슬프다. 그만큼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면서 자꾸 물어보면서 판단해가지고 뭔가 내가 이걸 해결하려고 도망나가고 못하겠다. 네. 제가 괜히 대응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투자는 대응이다. 투자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까짓거 손해볼 때 그 상황에 대응하면서 손절을 하면서 손해를 조금이라도 덜 보는 게 투자자의 모습인 거지 절대 투자를 하면서 손해를 안 보겠다라면서 내가 먼저 팔겠다. 제가 그런 분 있으면 제가 그 스승님으로 모시고 싶어요. 진짜. 없어요. 그럼. 실거래가 최고점에서 내가 팔고 떨어졌으면 좋겠거든. 끝까지 그렇죠. 붙들고 있다가. 네. 20년 동안 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어.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적정하게 팔고 적정하게 해서 장기적으로 수익과 손익을 따졌을 때 수익을 내는 범위가 많으냐가 중요한 거지 그걸 갖다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물 들어올 때 노져오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뭐 노젓는 건 좋은데 지금 물 들어왔으니까 돈 많이 벌겠다라고 하지만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도 리스크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항상 기억을 해야 그 과정을 관찰하고 대비하는 게 있는 거지 어떤 신호를 보면서 대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오산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더 흘러서 쇠퇴기에서 이제 침체기가 딱 왔습니다. 이제 막 시체가 질비하고요. 막 다 죽는 소리 하고 있고요. 막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의 투자자들과 정부. 일단 정부는요. 정부 입장을 생각해 보면은 그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정부는 즐거워할 거예요. 아, 즐겁다. 네, 겉과 속이 다른 거죠. 또는 부처 입장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국토교통부는 좋겠죠. 내가 이제 지난 10여 년 동안 너무 스트레스 받고 살았는데 기재부 같은 경우는 미치겠죠. 왜? 경제를 살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러니까 이제 부서 간에 그런 것들이 발생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장기 방향성은 또다시 침체장이 왔을 때는 처음에는 또다시 지켜보는 상황일 거예요. 바로 어떤 그 주사를 놔주거나 낫게 하기보다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일까라고 지켜보는 과정이 분명히 발생할 거고요. 그때도 직접 경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길게 느껴지기도 해요. 왜냐면은 그 1년 동안 아무것도 팔리지 않는 시장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진짜 생각하면 깝깝하잖아요. 그런 시장이 분명히 오니까. 근데 정부도 이 시장이 조금 분기별로 계속 이어지고 경제 상황 자체가 조금 안 좋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은 즉시 뭔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때쯤 되면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거 우리 부동산에 있었던 규제나 이런 것들을 풀어줄라나? 라고 하면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풀어줄지 않을지 기대하지만 역시 이때도 정부는 제일 핵심되는 것들은 놔둔 상태로 격가지를 풀어주면서 반응을 보는데 막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면은 스톱 걸고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어디까지 놔두냐면 우리들이 지금 얘기하는 세금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양도세 같은 경우는 지금 세금 잘 들어오는데 양도세 전액 면제 이런 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강남 3구, 4구 이런 쪽에 뭐 조정적 해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마지막에 살살살 풀어주는 상황이 나타나겠죠. 그 과정이 또 기간을 두고 지금 우리가 단계적으로 정부가 규제했던 것처럼 단계적으로 푸는 과정으로 계속 이어지게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때 부룡님도 투자자셨고요. 그럼요. 그때 투자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나만 신경 쓰고 있으니까 옆에 안 보여서 그러실 건데 당장 대표적인 경우로 얘기를 하자 보면 그 7.10 대책 나왔을 때 멘붕이었잖아요. 이거는 아무리 봐도 방법이 없는 답이 안 나오는 특히 법인은 덜 떼어라 답이 안 나오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어때요? 뭐
구멍을 찾아냈죠. 네, 어쨌든 그때 그 법인의 느낌과 지금의 법인의 느낌은 완전히 틀리긴 하지만 어쨌든 법인도 요즘 들어서 다시 그래도 법인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뭔가 좀 만들어 봐야지 이렇게 바뀌잖아요. 네. 그리고 또 거기서 대표적인 구멍 공시지가 1억 미만을 또 찾아내서 움직였잖아요.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 이게 투자자들의 모습이거든요. 침체장도 똑같아요. 아, 그때도 틈새가 있습니까? 그때 틈새는 시장의 판도가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정부의 규제를 가지고 거기서 틈새를 찾는 시장이었다면 이제는 시장의 판도가 상승장이 아니라 침체장이라고요. 그러면 상승장이 아니라 침체장이라고 하는 상황이 되는 순간 사람들은 역시 혼란스러워하긴 하겠지만 투자자들은 또다시 무언가 방법을 찾으려고 할 거고 그리고 또 그 어떤 투자로 인해서 돈을 벌었던 그 시기에 또 어떤 특정 방식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좀 잘난 체하고 싶어 해요. 그럼 또 떠들어 대겠죠. 카페나 어디에서. 그러면 그거를 본 누군가가 또다시 거기다가 또다시 응용을 하겠죠. 이것들이 또 몇 개월에 걸쳐서 계속 뭐가 나와요. 반복된다는 거죠. 공시가격 이렇게 도는 것처럼 작년부터 돌았던 누군가가 공시가격 얘기를 던졌을 것이고 누군가 거기에다가 얹었을 것이고 그렇죠. 누가 거기다가 기존에 있는 법칙을 활용해서 그것들을 또다시 개념화 만들었을 거고 수많은 사람들의 집단지성이 몰려다 달려다 붙으면서 그걸 만드니까 또 그거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또 수많은 누군가는 그걸 가지고 또 강의도 판매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또다시 막 일어나고 있는 중이잖아요. 7.10 대책 이후에 한 1년, 한 달간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젠 라고 완전히 멘붕이 왔지만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게 되면 또다시 시장은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내가 대응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침체장이 와도요. 결국 처음에 몇 개월간 또는 심지어는 그 길게는 1년까지는 매우 멘붕이겠죠. 하지만 그 시점을 잘 생각해 보게 되면요. 가끔 이제 그 생각은 들긴 해요. 나는 알고 있지만 그거를 다 풀어줘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면 침체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두면 오르는 시장이 아니죠. 사두면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니 기존에 있는 투자의 법칙과 공식들이 싸그리 다 부정당하는 시장이에요. 그러면 그거 외에 다른 투자 기술들 중에서 활용할 게 무엇이냐에 대해서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제 책에도 언급을 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경매인 거죠. 사실 경매 말고도 더 많긴 해요. 이것저것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게 경매인 거고 저는 그걸 갖다가 제가 표현하는 갯벌리기 갯매우기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또 약간 좀 응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는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상승장에는 입지가 좋은 것이 자연히 갭을 벌리게 되면 갭이 메우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을 이용하는 투자인데 침체장에는 갭 벌리기와 갭 메우기가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은 시장이니까 이거를 강제적으로 경매라는 기술을 통해서 강제로 아래로 갭을 벌려버리는 투자라고 저는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있으면 올라가지만 그때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건 불가능하거나 낮추는 건 가능한 시장이잖아요. 기술을 통해서. 그러면 원래 시장에서 거래가는 얼만데 이거보다 더 낮추게 되면 여기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여기서 분명히 누군가는 또 다른 또 똘똘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것들을 이용해서 기존에 존재하는 수많은 기술과 공식들을 활용해서 또다시 집단지성 속에서 뭔가 새로운 루트를 만들어내실 거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면서 또다시 이 분야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다시 활성화될 거다. 물론 상승장에서 거의 전 국민들이 난리를 쳤던 상황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난리 쳤던 상황 중에 상당수는 장렬히 전사를 했고요. 그 중에 일부는 상처받아서 난 다시는 부동산이랑 안 놀아고 떠났을 것이고요. 그러니 원래부터 흔히 말하는 찐이라고 부르는 부동산 투자를 갖다가 관심을 두고 즐거워하고 재밌어 했던 사람들이 남아서 또는 그 시점에 또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세상에 나와서 돈을 벌어보겠다라고 하는데 재테크 측면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시장은 또 그 시장이니까 그 시장에 또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가겠죠. 되게 웃긴다, 침체장. 그러니까 이것들을 길게 보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많은 분들한테 드리는 게 왜 이렇게 조급하냐 방법은 계속 나오는데 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지금 남하고 비교해서 문제가 된 거거든요 지금. 근데 침체장 되면 끝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침체장이 더 바빠요. 더 바쁘다고요? 네. 왜 그러냐면 내가 사는 동네가 웬만큼 오르잖아요. 그럼 멀리 안 가도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동네가 더 오르니까 이제 지방으로 가잖아요. 모든 동네가 오르지 않는 시장이 되거나 물론 어떤 동네는 오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막 움직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강제로 사기만 하면 올랐던 시장이 강제로 내가 낮춰야 되니까
강제로 낮추는 과정에 대한 각종 기술들을 공부해야 되는 시간들이 많아져요. 되게 바빠요. 경매를 이제 어떻게 접근할 건지, 뭐 공매를 어떻게 접근할 건지. 그러니까 경매라고 하는 상황을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밖에 되게 여러 가지 시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경매라는 시장으로 했다 그러면 경매랑 갑자기 경매에 집중하다 보니까 지금 경매에 유사한 공매가 나오는 거고 네. 물론 지금도 경매 쪽에서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뭐 경매, 공매, 뭐 신탁 공매 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들이 정확하게 말하면 지난장에 체계화된 시장이에요. 지난 하락장 때 체계화되면서 공매와 신탁 공매가 된 거고요. 그 이전에는 이 정도로 이렇게 소통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만 전문적으로 하는 특수 물건의 시장처럼 되어 있었 것이라면 이제는 점차 대중화되는 시장이 되겠죠. 그러면서 점점 그러니까 부동산은 대충 해서 돈 버는 시장이 아닌 것 같아요. 계속 공부해야 되는 것 같아요. 경매, 공매, 신탁 공매도 뭐 잘 알려져 있지도 않았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써먹었던 분들이 이제 알려주면서 퍼지게 됐고, 그럼 이게 이제 이것도 다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더 나올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다음 침체장 때?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무엇인지는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무엇인지 모른다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기억나는 것만 대충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요. 침체장 때였던 게 경매만 가지고도 지금 경매, 공매, 신탁 공매 나왔죠. 경매 내에서도 일반 물건을 하는 투자가 있죠. 일반 물건 투자하는 거 말고 유치권, 법정지상권, 심지어는 더 심하게 하면 차지권도 나오고요. 되게 다양한 분야가 있잖아요. 근데 이 분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시점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또 상품에 따른 상가, 그 다음에 오피스텔. 왜냐하면 그때는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니까 되게 많은 수익형 투자로 사람들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런 투자를 한다든지 그때쯤 되면 또 빌라가 또 활성화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빌라 가격도 떨어져 있고 월세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번 장에서 공부하셨던 분들 그때 분명히 전 적용시킬 거라고 보는데 앞으로의 재개발하면 되게 많이 오르더라. 그러니까 미리미리 어떻게 하겠더라. 그러면서 그것을 또 다시 제가 지금 주로 하고 있는 가치 투자 같은 것 쪽으로 접근을 한다면 이거를 경매를 활용해서 그때 미래에 올 수 있는 상승장에 가장 좋은 것을 선점한다든지 되게 많은 것들이 더 얹어지겠죠. 이미 저는 그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부지런 카페에서는 준비를 하면서 하고 있는 게 저는 다음번 시장은 지난장 같은 경우는요. 가치 투자라든지 일반 투자와 경매가 서로 분리되어 있던 투자 시장이었어요. 경매하는 사람들은 이쪽 투자를 모르고 카테고리가 달랐죠. 이쪽 투자하는 사람이 이쪽을 모르거든요. 근데 이쪽과 이쪽이 합쳐지면 엄청난 시너지가 나는데 서로 약간 속성이 좀 애매하고 달라서 이것들을 적용시키지 못하는 그래서 사실상 경매 같은 경우는 단타 위주로만 돌아갔고 가치 투자 같은 경우는 장기 위주로 돌아갔다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잘 섞으면은요. 단타가 아니라 이것들을 강제로 가격을 낮춰서 괜찮은 가치 투자를 물건을 잡아두고 나서 이 시장 때 아까 말했던 상승장 때의 물건들을 미리 캐치를 해놓고 있으면 안 하고 놀아도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응용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도 침체장 때를 대비해서 바로 그 커리큘럼을 제가 이제 그게 지난장 때 제일 개인적으로 경매하시는 분들과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서로 이렇게 따로 노는 것들을 보면서 제일 불만이 있었어요. 이거 섞으면 대박인데 뭐 극단적인 건 이런 거죠.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굉장히 쌀 때 경매로 싸게 받아서 계속 가지고 있으면 엄청나게 오를 거잖아요. 수익률이 최고가 날 텐데 딴 거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반론 바로 들어갑니다. 아니 압구정 현대 같은 게 유찰이 되겠느냐 제대로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거든요. 100% 유찰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침체장 때의 분위기는요. 물론 지난번보다는 덜 할 거,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공부할 거라 덜 할 거라고 보여지지만 세상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꾸준하게 공부하지 않더라. 도곡 렉슬이 20% 유찰될까? 이제 이런 느낌. 2009년부터 2012년까지, 2014년까지만 하더라도 보시면 되게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 뭐 도곡 렉스만 있겠어요? 압구정동 현대만 있겠어요? 압구정동 한양도 있을 거고 그 밖에 뭐 청담의 다른 동네도 있을 거고 물건이 종류만 다를 뿐이지 정말 다양하게 나오죠. 이제 그 부분에 보는 눈이 없을 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 침체장이 나중에 온다면 저는 카페에서 그 부분을 섞어가지고 조금 중장기적, 단기적인 것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부분을 다 섞어서 여러분들한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20년 봤으니까 이제 섞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거에 대한 커리큘럼을 준비를 하고 있죠. 그게 이제 또 투자자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말은 이렇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시장에 뭐가 나올지에 대한 거는 장담은 못하죠. 근데 보면은 그거 말고도 되게 많이 나와요. 나중에는 LH공사에서 그 택지 낙찰 받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 그다음에 심지어는 원룸 주택 짓는 거, 나중에 건축까지 가요. 왜냐하면 지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한테 약간 혜택도 줬었거든요. 정책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네, 정책적으로.
그래서 그때는 건축까지 해가지고 그다음에 또 인테리어도 또 유행을 하고 뭐 어마어마하게 움직임이 다양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자기네들이 신경을 안 쓰거나 관심이 없어서 그랬던 것 뿐이지 한 번도 쉬지 않고 매년간 지켜봐왔던 20년이 넘도록 지켜봐왔던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쉴 틈이 없었다예요. 이때 이제 사야 되거든요, 무주택자는. 침체기 어떻습니까? 무주택자의 심정은? 안타깝게도 이분들은 또 안 사시죠. 무주택자분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투자의 개념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극단적인 경우로 전 지금도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자주 쓰는 표현인데 현재를 기준으로 자꾸 미래를 본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금은 너무 오르기 때문에 떨어져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산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결국은 안 사겠다는 얘기를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돌려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장에 모든 시장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 그래서 더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또 안 사세요. 대부분 안 사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사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어차피 저 같은 사람은요. 침체장에 사라고 해도 욕먹고요. 상승장에 사라고 해도 욕먹어요. 알면서도 하라고 하는 게 그게 남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일 뿐 사실상 우스갯소리로 간섭하고 싶진 않아요. 왜? 뭘 해도 욕먹기 때문에. 하지만 그때는 더 안 사는 사람이 많을 건데 그래도 그때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많으니까. 대출 규제도 없고요. 그때쯤 되면 대출 규제도 사라졌겠죠. 각종 세금 규제도 사라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하게 괜찮은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겨나게 될 거예요. 암흑의 시기의 침체장을 이제 지나면서 회복되는 이제 회복을 준비하면서 회복기가 이제 시작되는 네. 시작될랑말랑하는 이때는 이제 어떤 시그널이 좀 나타나나요? 회복기가 되는 과정의 전 단계에서 회복을 시키려는 노력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또 회복을 시키려는 노력을 발생할 때 무언가가 잘못됐으니까 회복을 시키려고 하는 건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잘못된 상황과 무언가의 노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무언가 잘못된 상황이 전세 가격의 상승이에요. 아까 무주택자들 집 안 산다고 그랬잖아요.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왜 사냐. 아까는 상승기 때는 올라가니까 떨어져야 된다고 얘기해놓고서 떨어지니까 더 떨어질까 봐 못 사잖아요. 결국 또 전세로 돌거든요. 그럼 전세 가격이 올라가요. 그리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서민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부 니네들 뭐 하는 거냐. 이 힘든 세상에서 전세 가격을 안정시켜줘야 되지.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전세 가격을 안정시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그때는 건설사들이 이제는 집을 짓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시장이 안 좋아졌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에 더 집중하고 해서 집을 짓지 않은 상황이었던 상황인데 그러면 정부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전세 가격이 오른다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무주택 서민들이 또 아우성을 치고 이분들을 정부는 놓지를 못해요. 이분들의 세력이 숫자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뭐냐? 제일 쉬운 방법은요. 다시 집을 사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주택자가 집을 안 산 거잖아요. 전세가 들어왔는데 누가 사가지고 그 집을 전세를 줘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정부가 주는 임대주택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집을 사게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아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부터 슬그머니 집을 사게끔 지금은 집을 못 사게끔 담아도 하고 그러지만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게 우리가 가끔 얘기하는 요즘에 단톡방에 돌더라고요. 당시 최경환 부총리가 대출 내서 살아라고 얘기했던 시절이 2013년 4년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신호라고 봤었어야 돼요. 원래는. 딱 보면서 저는 속을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좀 많은 분들이 조금 미워하실지는 있겠지만 최경환 화이팅. 왜냐하면 내 입장에서는 다시 시작되는 게 보였으니까. 약간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 그때 여론은 약간 야, 쟤 진짜 미쳤다. 미쳤다라고 했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집값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힘들었던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원래 그 시기는 누군가는 풀어줘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누군가는 과거의 경험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고 원래 그렇게 나와요. 이제 그래서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최경환 부총리가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상 좀 자극적인 표현이었죠. 최경환 부총리가 그때 얘기를 그렇게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빚내서 집 사라라고 얘기했다기보다는 사실상 내용은 전세 들어가지 말고 대출을 좀 해줄 테니까 그렇죠. 집 좀 사라. 그 얘기였죠. 안 사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약간 이 얘기였단 말이에요. 네, 그건 이제 워딩으로 줄이니까 네, 그러니까 되게 자극적이 된 거잖아요.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신호로 잡았었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복기, 회복 준비기 바로 그때가 전세 가격 상승이라는 거과 그 다음에 정부가 그래서 집 사게 주게 해야 되겠네 나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집을 사게 만들어야 되려면은요 사람들이 집을 사서 돈을 벌게끔 하거나 조금 손해를 본다는 느낌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수요를 늘리는 거예요. 청약을 할 수 있는 사람 수요를 늘려야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때 청약제도를 개편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본 사이클은 한 번도 빠짐없이 청약제도를 개편했어요. 그래서 청약할 사람의 숫자를 늘렸어요. 두 번째,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거나 다시 약간 유예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분양가를 올릴 수 있는 조건을 건설사한테 만들어줘서 짓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근데도 안 한다? 조금 피붙으면 팔아. 팔 수 있게 해줄게. 분양권 전매 허용이에요. 이 세 가지가 맞물리는 순간 스타트예요. 지난 20몇 년간, 30몇 년간, 40몇 년간의 그 프로세스를 잘 보다 보면 이 세 개가 맞물려 돌아갔을 때 상승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들어가는 그 시장의 분위기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지금 나타났던 현상은 전세가격 상승이잖아요. 바로 이때 투자자들은 집단의 지성으로 전세 갭 투자를 하는 시장인 거예요.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데 내가 돈 벌 것만 생각하고 내가 오를 곳이 어딘가를 보니까 시장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보니까 시장에서 돈 벌 것들을 찾는 기술을 찾아내는 게 바로 이런 건데 다들 그래서 어디가 오른다고 라고 하는 그 흘러가는 모습과 개념들을 보는 게 아니라 자꾸 이제 어떤 그 결과물과 현상만 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건데 이것들을 계속 봐야 되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아까 제가 대구를 보라고 했다는 것들도 이렇게 시장이 돌아가는 부분들을 봐야 다음번에 다시 복귀하고 제대로 확인할 수 있고 내가 투자처를 찾을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움직이면서 그때 전세갭 투자의 최전성기가 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이후에 상승장 초반에 나는 몰랐는데 분양권 투자니까 돈 벌었대 라고 하는 시장의 그 베이스에는 아까 말씀드린 최경환 부총리의 빚내서 집 사라라고 하는 그 시장에서 메커니즘의 청약제도의 개편,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폐지, 그 다음에 분양권 전매 허용 이 세 가지가 맞물려서 떨어졌을 때 나타났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다음번 장이 왔을 때 스타트를 끄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그전에 활동하던 카페에서 뭐 다들 알고 계실 테니까 제가 그때 행복재테크라고 하는 쪽에서 활동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때 거기서 2014년 9월 달이에요. 제가 뭐라고 썼냐면 9월 달하고 그해 12월 달인가에 글을 쓴 게 있어요. 그 글을 쓴 것 중에 하나가 제목이 이제 변곡점은 지났다 라는 글을 썼었어요. 그게 뭐냐, 제가 그때가 9월에 썼는지 12월에 썼는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 왜 그렇게 썼느냐, 지금 말했던 청약제도 개편, 분양가 상한제 폐지. 근데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그해 말에 부동산 3법이라고 해서 슬그머니 어디가 포함시켜, 하도 반발들이 심하니까 포함시켜서 딱 풀어준 거였거든요. 그거 딱 보면서 아, 드디어 상승장이 시작이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변곡점이 끝났다 라고 글을 올렸던 기억이 나요. 그 글을 제가 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거를 알 수 있는 게 와, 저 사람을 어떻게 알지가 아니라 그 현상들이 나타났던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그 메커니즘을 다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분석을 해봤을 때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다들 어디가 올라가서 나 돈 버는 것만 생각하는데 오히려 돈 벌려면 그거를 이해하는 게 나중에 시장 판단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한 사이클 돌았습니다, 여러분. 야, 엄청나지 않습니까? 오늘 엄청나게 푸는데요, 제가? 네. 하락장이 오기 직전에는 그럼 어떤 미분양이 이제 쌓이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어떤 그 시점을 잡아내려고 하시는데요. 네. 시점은 못 잡아요. 그거 알면 저 이런 데 안 나오고 힘들게 안 살아요. 그러니까 저량이 아니라 유량을 봐야 되는 그렇죠.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 내에서 판단이 늦을 수 있고 판단이 빠를 수도 있어서 어떨 때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의 손해를 감수하고 있으면 그거를 빨리 빠져나오거나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거, 그러니까 약간의 리스크를 감수하는 건데 그 시점을 잡으려고 하게 되면 벌써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확률상으로 그 포인트를 잡을 방법이 없는데 그 포인트를 잡겠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차라리 그 구간을 좀 넓혀서 이 구간에 발생되는 내가 조금 실수로 인해서 손해를 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하고 들어가게 되면 저는 그게 훨씬 더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게 되게 쫄깃한 게 주식 같은 경우도 차트나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이상한 분들, 좀 사자, 이제 정상인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사자분들이 이 타점 막 이런 거 얘기해요. 타점, 매수 타점, 여기서 사세요. 여기서 파세요. 매도 타점 막 이제 딱딱 구분을 해가지고 그건 스팟으로 거의 나오잖아요. 주식 그렇죠. 같은 경우는 얼마 되면 파세요. 얼마 되면 사세요. 이게 딱딱 스팟이 나오니까 이런 게 좀 저희는 편하거든요.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제 부동산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원래 부동산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부동산 자체의 움직임은 주식에 비해서 매우 느려요. 일단 가격대가 틀리기 때문에 매우 느려요. 그래서 그것을 맞힐 수 있는 구간이 여기라고 딱 찍잖아요. 그럼 아니네 라고 하면서 천천히, 그러니까
거북이가 움직이듯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스팟을 잡는다는 게 스팟이 더 커요. 거북이 움직임의 속도보다. 그러니까 그게 어차피 두리뭉실하다는 거죠. 저도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극적으로 그 스팟을 찾으려고 하는 것들은 본능인 것 같아요. 일부러라도 그 본능을 버려야 되는 게 투자인 것 같아요. 주식을 하는 분들을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부동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그런다고 내가 내놓으면 주식은 내놓으면 바로 체결이라도 되죠. 시장이 안 좋거나 뭐 하는 상황인데 갑자기 내 거가 체결된다? 그냥 하루만 듣거나 예를 들어 기사만 나오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보면 잘못된 기사, 안 좋은 기사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1년이 묶이기도 하는 게 부동산인데 스팟을 한다고 내게 팔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 스팟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어떤 노력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수많은 움직임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좀 집중하시는 게 스팟을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그냥 본능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본능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약간 그런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아예 저 스스로가 스팟을 찾는 것은 포기했어요. 부룡님은 부동산을 입문했을 때는 어떤 사이클이었어요? 첫 투자를 했을 때? 운때가 되게 좋게도 저는 첫 투자가 IMF 직후였어요. 근데 운때가 좋았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운때가 좋았던 상황에서의 헛짓거리를 얘기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어요. 헛짓거리. 왜냐하면 결과만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 당시 시점을 보게 되면 와 침체장에 투자하면 돈 벌 수 있는 거잖아. 제일 싸게 샀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거는 아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도 저도 욕심이 생기니까 이것저것 하는 과정에서 투자를 해놓고 가만히 있었으면 올라가는데 그냥 막 팔아제낀 것도 있었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큰 수익을 보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한 분야에만 너무 빠져들어가지고 거기서 되게 고생도 많이 했고 시기 자체는 잘 만난 건 맞아요. 그럼 그때 주력으로 IMF 끝나고 니까 이제 회복할랑 말랑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럼 네. 그때 경매하고 같이 투자하고 어떻게 좀 아예 개념이 없었어요 그때는. 아예 그게 그런 것도 없었고 그냥 단순히 그냥 집 사고 싶다. 그때까지는 저는 그 빌라에만 살던 사람이라 아파트에 사는 게 로망이었었어요. 근데 이왕이면 아파트 사는데 돈은 벌어야 되는 게 낫잖아요. 근데 침체장이 그때 IMF 딱 터지니까 되게 안 좋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저 똑같이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갔었어요. 그 생각해가지고 몇 개월을 고민하다가 이러다가 아무것도 못하겠다. 단순하게 가자. 그래가지고 어차피 지금 내 상황이 흔히 하는 말로 바닥인데 떨어져봤자 이 바닥에서 더 떨어져봤자 얼마나 떠질까 그냥 일단 한번 질러보자 라고 해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돈과 자금과 지역을 선택해서 들어갔던 데가 부천이었고 그 부천에 들어가가지고 투자를 해서 2천만 원이 단기간에 올라서 굉장히 한동안 거들먹거리고 다니기도 했고 그땐 침체장이니까 2천만 원 오른 거면 엄청나게 오른 거거든요. 근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5천이 오르고 1억 오르는 게 막 나타나는데 그러다가 또 바보같이 청약 받아가지고 분양권 전매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었으면 2, 3억을 벌 수 있는 물건들을 1,000만 원 주고 팔았고 이 헛짓거리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 경험들이 쌓여서 지금의 이제 저를 만드는 거지 그때 그것들을 모든 것을 성공으로만 갔다면 그때 엄청나게 벌었겠지만 사실 그 과정에서 참 바보 같은 짓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모르면 뭘 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시기가 좋아도. 20년 동안 희로애락을 부동산 시장에서 겪으셨잖아요. 네. 그러면 투자 금으로 하면 당연히 지금 자산이 훨씬 크니까 지금이 가장 많이 네. 버셨을 건데 수익률로 한번 해볼까요? 이게 좀 확 벌리던 때가 있던가요? 그때 어떤 상황이셨고 어떤 판단을 해서 그렇게 확 벌리셨는지. 처음은 분양권이었어요. 제가 1,000만 원 주고 팔았다고 얘기했던 거기서 충격을 받아서 분양권을 할 때는 그때는 지금 분양권이 지금하고는 좀 다른 게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계약금이 지금은 10%잖아요. 그때는 20%였었어요. 근데 20%도 그때는 가격대가 낮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한 2천 정도 들어가는. 20%인데도요? 네. 왜냐면 가격대가 이미 지금하고 다르게 낮으니까. 지금 계약금이 10%잖아요. 10%가 초기 비용을 줄여서 여러분들을 꼬시는 거예요. 다음 장에는 계약금 5%일 수도 있겠죠. 가격대가 더 오르게 되면. 근데 어쨌든 그랬는데 그것들이 결국에는 소액 단타가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상하네. 잡기만 하면 나를 자꾸 돈을 주네. 적은 돈을 넣는데 뭐 이런 것들. 여기서 제가 또 함정에 한번 빠지긴 했죠. 왜냐하면 제 능력은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분양권 투자를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소액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상태에서 어깨에 뽕이 들어가고 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고민 없이 그냥 물 들어올 때 돈 벌어야 된다는 생각에 막 들어갔고 그런데 이제 정부는 규제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또 여기서 마지막에는 크게 한번 당하고 힘들었고 근데 어쨌든 뭐든지 수익이 가장 높은 거는요 소액으로 가장 크게 버는 수익률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이 저 같은 경우는 분양권하고 후반부에 재개발이었었어요. 그때 이제 뉴타운이라고 불렀죠. 결과론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은요
아직 안 오른 것을 소액으로 붙잡아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시장인데 하필이면 거기에 물이 들어온 곳. 그러네. 분양권도 그렇고 뉴타운도 그렇고. 그렇죠. 그거에서 했는데 문제는 거기서 꼭 마지막에 탈이 나더라. 왜냐하면 그렇게 돈을 버는 곳이니 정부가 가만히 놔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점에는 눈에 베이는 게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내상을 입으셨어요? 내상을 입고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모든 시장에는 다 리스크가 있고 모든 투자에서 최고의 수익률은 소액으로 남들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을 때 들어가는 투자에 하필이면 여기에 물까지 들어왔을 때가 최고의 수익률이 나온다. 문제는 물이 들어오니까 물 들어올 게 노젓는다라고 하는 걸 합리화시키면서 노를 젓고 있지만 물이 들어와서 노를 젓는 상황이란 얘기는 곧이어서 정부의 규제나 기타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사실까지 알아야 된다는 거였었어요. 끝까지, 뒤에까지. 네. 그래야 욕심을 버리고 속된 말로 적당히 먹다가 도망가야 되는데 계속 노저면서 물고기 잡아서 넣고 있으니 가라앉아 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투자를 오래 하게 되면 사람들은 100%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원래 보수적인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요? 원래 보수적인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 분야에서 계속하면서 내상을 입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1억 벌고 2억 벌고 3억 벌고 10억 버는 게 좋지였다가 나중에는 그 내상 자체도 되게 힘들거든요. 그 과정이 몇 번 겪는 과정에서는 1억 벌고 2억 벌고 10억 벌고 20억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억 벌고 2억 벌고 하더라도 이게 꾸준히 쌓여가면서 특별하게 그 내상 입지 않고 편안하게 가고 남들도 먹으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하면 흔히 말하는 내상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다양한 분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분야에서 벌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동안은 하나밖에 몰랐으니까. 나는 계속 한 놈만 팼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보게 되면 지금 전 내상 입을 분들이 많이 보여요.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한 놈만 패고 있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한 놈만 패는 걸 몰라요. 본인들이 한 놈만 패고 있다는 상황을 못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지금 한 종목을 계속 파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 종목을 파서 내상을 입고 난 다음에서 그거를 갖다 극복한 것들이 보여지는 분들은 말 속에서 그 느낌이 나와요. 근데 이번 장에서 제가 지금 배웠던 것처럼 이번 장에 들어와서 한 종목을 시작했는데 한 종목으로 벌어보니까 돈이 됐는데 돈이 계속 벌리니까 계속 돌려서 하는데 그 뒤에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 모르는 상황. 그러니까 계속 달리면서 나랑 같이 위아더 월드 그룹과 같이 가고 있는 중인 거죠. 위아더 월드하고 같이 가고 있으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옛날 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어떤 표현으로는 꼰대예요. 꼰대이면 틀림이 없죠. 옛날 생각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지금은 달라라고 가요. 근데 저도 옛날에 다른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저 꼰대 그랬어요. 꼰대. 우린 지금 시기는 달라. 똑같은데요. 자산 투자 시장에 있어서 리스크는 마지막에 온다. 그리고 그 리스크는 항상 잘 될 때 잘 되고 할 때 그쪽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하지 않는 공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 때문에 보수적으로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글쎄 부용이라는 사람은 두리뭉실하게 얘기하고 또는 한편으로는 되게 보수적인 것 같아. 나는 이렇게 해서 좀 돈을 벌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제대로 안 해주고라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의 끝에 상당수가 어떤 결과를 경험했다는 걸 아니까 그분들한테 그런 모습들을 강조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끔 만들고 싶진 않은 거죠. 지금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 된다. 지금 계속 노젓고 있거든요. 고기 담고 있거든요. 그렇죠. 레밍 쥐 이렇게 막 따라가듯이 지금 위아더 월드 하고 지금 가고 있거든요. 사실. 네. 그리고 그분들이 항상 합리화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예전에도 제가 그랬거든요. 오르고 있잖아. 근데 왜 이렇게 말들이 많아? 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오르고 있잖아는 바꿔 말하면 언젠가는 떨어질 수 있잖아 라고 하는 말을 함축하고 있어요. 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잖아 라고 하는 게 경험이 쌓인 분들이 갖고 있는 포지션인데 그 부분에 대한 대응 방법은? 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모르겠고 설마 떨어지겠어? 근데 계속 돈을 벌다가 한 방에 무너지면 재기불능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길게 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를 경험하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약간 보수적인 투자자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지금 이 시장에서 굉장히 오래 하셨다라고 막 하는 분들 말하는 거 자세히 보시게 되면 다 보수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맞습니다. 골목대장님도 그렇고 구만수 박사님도 그렇고. 왜 보수적이냐? 일단 당해본 사람이 그 고통을 경험해봤으니 그 고통을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아마 이번 장에 투자를 하셨던 지난 장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 경험하시겠지만 특히 2007, 8년 혹시 여기 계신 분인지 모르겠지만 2007, 8년도에 뒤늦게 들어와서 비싼 돈으로 샀다가
그 이후에 5, 6년 동안 묶여가지고 마음고생 심하게 하셨던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분들이 댓글을 달면은 공감이 막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 댓글에 공감하는 분들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때의 경험은요, 말로 표현하기 못할 정도로 힘들고 아파요. 근데 지금은 이제 돈 벌고 있는 시장이니까 나랑은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지방이 이제 시작이라고 좀 보면 될까요? 지방장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방장이 시작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시작이라고 말하기는 그렇다면은 아까 말했던 그 흔히 말하는 사이클에서 그러면 이게 뭐 회복기냐 회복 준비기냐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시장이잖아요. 네. 오히려 지방장의 시작이라고 말했던 그 대표적인 부분은 2008년도였던 것 같아요. 지방장이 완전히 죽어버렸었고 죽어버린 상태에서 지방장 자체를 살려주기 위해서 2008년 2월인가 그때 대책이 나오면서 지방주택 활성화 대책이 나왔고 이제 그때가 사실상 상승장의 시작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의 대세장은 서울 수도권장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서울 수도권장이 메인장이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약간 부수적인 갭 벌리기 메우기처럼 부수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시장처럼 간 것 같아요. 지방이요? 네. 지금도 보면은 서울 수도권장이 되게 강한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지방장 같은 경우는 물론 상승률로 계속 높게 나오고 있는 지역들이 꽤 있지만 전반적으로 서울 수도권보다는 조금 덜한 입장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서울 수도권장의 상승이 시작됐던 2014년도 이후에 2014년, 15년부터는 서울과 상승장이 시작되면서 이 시장이 그나마 움직였던 시장이 확 죽어버렸었어요. 지방장이. 그러다가 다시 한번 서울 수도권의 규제나 이런 것들에 따르면서 약간 종속돼 버리면서 움직였던 시장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는 흔히 말하는 지방장의 급등, 흔히 말하는 상승장의 모습처럼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지금 서울 수도권장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아서 약간 종속되면서 움직이는 장으로 보여져요. 시작이 된다라기보다는 지방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좀 덜 움직였던 곳들, 청주라든지 천안이라든가 직전에 굉장히 이제 움직이려고 하다가 확 눌렸던 곳들. 지금 오늘도 제가 그러지 않아도 KBC 봤는데 8월 2일자 기준으로 보니까 천안이 튀고 있더라고요. 지난주까지 내가 청주를 얘기하고 있었는데 청주가 움직임이 강하다라고 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천안 서북부가 지역이 좀 확 튀고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따라 움직이는데 이 장을 가지고 대세장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갭 벌리기, 갭 메우기에 의한 개별 지역 장세 뭐 이런 네, 개별 지역 장세지 흔히 말하는 대세, 서울 수도권의 대세장에 붙어서 여기에 유동성이 흘러다니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지금 지방장 자체를 대세장으로 말하기에는 너무 종속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럼 투자의 관점에서는 지금 지방 투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청주라든지 뭐 김해, 거제 지금 뭐 사람들 일컬고 있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서 봤던 대형의 수익은 아닐 거다. 하지만 지금 현재 유동성이 꺾이지 않은 상태니까 저는 수익이 나온다라고 봐요.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또 접근이 가능하다 보니. 네, 근데 요즘에는 그 소액이 갈 데가 없어서 중소도시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일단 이제 광역시급은 지금 상당히 많이 움직였었고 네. 여기다가 뭐 대구는 어쩌고 저쩌고 좀 안 좋은 얘기 나오고 있고 지금 그나마 제일 강한 장이 부산장하고 대전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광주가 상대적으로 안 움직였긴 하긴 한데 어쨌든 상대적으로 전체적으로 많이 움직였던 장이라 움직임 폭이 조금 부산하고 대전 정도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는 좀 그런 것 같고요. 거기서 크게 벌만한 흔히 말하는 크게 벌만한 곳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결국 중급 도시들이거나 광역시의 광역시 구축들이 물론 부산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랐지만 서울 수도권에서 발생되는 그 흔히 말하는 그 투자 메커니즘 있잖아요. 서울을 사라, 신축을 사라, 재개발, 신축이 될 걸 사라. 이 흐름이 지방장 광역시에서 고스란히 나타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구축이 많이 안 올랐어요. 중급 도시들과 함께 아직 그동안 많이 오르지 못한 그 중급 도시들이거나 광역시급에서 위치는 좋은데 아직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 않았던 구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중소도시는 여전히 보수적이에요. 역시. 네, 여전히 보수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빠져나올 시간을 못 만들겠다, 못 찾겠다. 그러려면 난 안 들어간다 주의이기 때문에 약간 저는 제 스타일대로 한다면 중소도시는 잘 안 들어가는 입장. 이건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 그러니까 바로 아까 말했던 그 서울의 상승장이 시작됐던 2014년, 15년도의 아파트 가격을 보게 되면 서울의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5억대였어요. 지금 현재. 근데 지금 그 아파트들이 평균적으로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15억대 정도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동일한 시점으로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들을 보게 되면 5억보다 싸게 분양
분양했던 한 4억대 분양했던 아파트들이 지금 현재 10억대를 찍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은 2배 정도 더 이상 오른 것 같아요. 약간의 차이가 난 거지 양극화 상태는 아닌 거거든요. 근데 절대 금액 차이가 조금 많이 벌어지니까 양극화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글쎄요. 양극화라고 하는 게 발생하기는 하고 그 갭은 점점점 벌어지기는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은데 지금 시기가 양극화라고 딱 확정짓기에는 저는 수도권의 갭 메우기장이 굉장히 크게 일어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왜냐하면 지난장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하여튼 벌리면 메우고 벌리면 메우는 과정이 되게 여러 번에 일어났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제가 말씀을 아까 드렸지만 대출 규제가 조금 집중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그 대출 규제 부분을 잘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대출 규제가 일어나는 것들이 차주별 대출 규제가 6억 이상 아파트예요. 그 다음에 디딤돌 대출인가요? 적격 대출은 9억인데 디딤돌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6억 이상 아파트 또 안 되고 결국에는 4, 5, 6억 아파트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지금 더더구나 다주택자들은 집 사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야 되는 상황이고 패닉바이에서 집을 사야 되는데 그분들이 원래 좋아하는 것은 신축인데 신축이 4, 5억짜리는 없고 네. 그러면 이분들이 레버리지 효과를 가지고 해서 만들 수 있는 대상이 그 정도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 이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는 거는 4, 5, 6억대 아파트 또는 조금 여유가 있다면 적격대출 같은 9억 미만 아파트. 그러면 9억 미만대 아파트에 대상하는 사람들의 수요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실수요의 층들을 보게 되면 저는 이 밑에 층들이 더 많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밑에 층의 움직임이 폭이 조금 더 강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갭 메우기장이 조금 더 강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양극화라고 하는 부분은 예전과 비교해서 벌어졌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양극화라면 인정. 하지만 시기적으로 지금 현재는 양극화가 일어나기보다는 오히려 그 양극화를 메우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시장 환경이다. 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어요. 일산 대형 아파트 사고 이자에 못 버텨서 2013년에 어쩔 수 없이 팔았습니다. 그 경험이 뼈 아프기에 항상 투자할 때 그때의 기억을 염두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산인데도 그러네. 지금 보니까 2010년 일산 대형 아파트를 사고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이자에 못 견뎌라고 했던 것은 결국은 본인이 그 당시에 어찌됐든지 간에 내가 그 시장 변화에 따른 그 어떤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무리하게 들어갔었다가 힘들어 하셨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보게 되면 그때 그 경험이 어떤 생각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때는 실패라고 하는 경험이라고 하셨지만 그 경험 때문에 지금은 그런 행동이거나 하는 부분을 배제하고 모든 걸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한 개, 두 개, 세 개 쌓이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그 판단의 기준이 날카로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용납들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아니, 그 모르겠고, 그냥 어쨌든 지금 어디가 오르냐고. 이게 대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김부리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그때 그 상황은 너무 속상하셨겠지만, 결국 이 부분이 본인한테 엄청나게 도움이 되실 거고, 그리고 또 지금 그 본인의 그 경험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일산 대형 아파트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2013년도라면 상당히 싼 가격에 파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얼마인지 또 느끼실 거라고요. 그러면 또 그걸 가지고 아 이런 아파트들은 이렇게 팔아야 되고 이때 사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아마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다른 경험 없이 그냥 접근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이게 복기를 통해서 딱 개념이 잡힌 거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실수할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죠. 굉장히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내공을 한번 쌓은 거네요. 네, 그럼요. 전세 갭 투자의 조건 3가지. 결국에는 전세 갭 투자의 조건이라고 제가 3가지로 분리를 하긴 했는데 네. 뭐 아주 그냥 알고 보면 간단해요. 전세 가격이 오른 시기에 할 수 있는 투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정리를 한다면은 전세 갭 투자의 이제 조건,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조건이 뭐냐 하면 첫 번째가 매매 가격이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전세 가격이 오를 때예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매매 가격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전세 가격이 밀려 올라갈 때 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금방 처음에 말씀드렸던 매매가에서 전세가 붙다 보면은 결국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전세 살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매매 가격이 밀려서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됐을 때 이 두 번째 조건이 사실상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조건이 나타나는 포인트가 몇 개 시점이 있거든요. 그 두 가지 포인트가 나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결국에는 그렇다면 아까 그랬잖아요. 소액 투자를 사람들이 하기를 원한다. 그랬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그나마 가장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전세가 비율이 높아서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비율을 찾아서 투자하는 거. 이게 이제 전세 갭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3요소, 3대 조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죠. 근데 이걸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갭만 보고 들어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제가 제일 답답했던 게 바로 이 세 번째 부분이에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소액 투자에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적은 돈 넣고 많이 벌고 싶어 하는 거니까 그게 도박성이잖아요, 사실상.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1번과 2번은 무시해놓고 그냥 다 무시해놓고 딱 3번만 가지고 그냥 전세가 비율이 높아서 내가 들어간 돈이 적은 것만 고려하는 투자가 되는데 이 방식이 나중에 내 뒤통수를 때리는 경우가 많더라. 그 부분을 좀 제 책에서도 되게 얘기를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케이스 스터디를 동일한 지역을 가지고 두 개를 나눠서 했던 화성병점 지역을 했던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싶어서 좀 나쁘게 표현하면은 전세갭 투자라고 그냥 아무거나 세 번째만 얘기했던 그 가짜 전문가들을 까고 싶기도 했었어요. 아, 있었죠.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네, 가짜 투자 전문가라고 불렸던 사람들을 까고 싶은 마음에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정리하고 싶어서 사실상 그거를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한 내용이기도 해요. A급 입지보다는 B급이 조금 더 갭이 붙어 있고요. 그렇죠. 보통은 일반적인 그다음에 이제 C급은 거의 제로 무갭에 가깝게 돼 있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A, B, C가 이제 각각 갭이 조금씩 다 다르고 했을 때 A를 할까 B를 두 개 할까 막 이제 이런 고민들을 막 하거든요. 그때는 판단을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저는 시장의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서 전세갭 투자를 하기가 가장 좋은 시점이 전 두 가지 시점이 있다고 봐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침체기. 아까 제가 침체기가 오게 되면은 다들 전세 살려고 할지 집을 안 살려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시점에 전세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침체기가 지나고 나서 돌아오는 회복기, 회복 준비기, 상승기 오게 되면 입지가 좋은 곳이 오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시점에는 초기 때는 침체기 때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 때는 입지가 좋은 곳에 그 갭이 붙었을 때 가능하면 그것을 사는 게 가장 높은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죠. 제일 좋은 거. 네, 제일 좋은 거. 근데 후반부에 이제 최근의 상황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최근의 상황이 오게 되면은요 이미 높은 데는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 데는. 이렇게. 입지가 좋은 데는 다 올라서 갭이 벌어져서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시점 되면 사실 울며 겨자 먹기로 그동안 안 오른 데를 해야만이 갭이 붙은 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재밌게도 이 시점이 마침 갭이 붙었는데 그동안 몇 년 동안에 입지가 좋은 곳이 올라요라고 해서 입지가 외곽인 곳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쪽에 전세 갭이 붙어 있기 때문에 매매가가 안 올라갔으니까. 근데 이 시점에 아까 그 일반적으로 제가 표현하는 갭 벌리기, 갭 메우기를 적용시키게 되면 이 시점쯤 되면은 외곽 지역의 중심지의 가격과의 비교 차이 때문에 갭 메우기를 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장인 거거든요. 이럴 때 갭이 붙어 있는 외곽 지역, 입지가 좋은 지역에 투자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투자가 돼요. 그래서 저는 거두절미하고 이 시기별로 그 부분만 잘 노려서 하게 되면 되게 수익을 내기가 되게 좋은 시장이 될 거다.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게 어느 거냐라고 하면 침체장 때 아무 규제 없을 때. 이때는 약간 좀 다주택자들의 접근이 쉽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럼 지금과 같은 급등기에서의 갭 투자는 뭘 좀 조심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건 개수의 문제인 것 같아요. 개수. 네.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원래 갭 투자 자체를 하면서 여러 개를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인데 후반부다 보니까 외곽지잖아요. 외곽지 같은 경우가 이미 중심지는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외곽지가 따라붙는 장이기 때문에 수익을 볼 수 있는 장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 엄청나게 많이 오른 그런 시장의 모습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시점에는 개수를 늘리는 거라기보다는 이미 너무 많이 오른 지역을 따라잡기 위해서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지금쯤은 무주택자들이거나 이제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는 시장이잖아요. 그렇게 가장 효율적인 투자로 접근하는 방법이 맞는 것 같아서 갭 투자이긴 하지만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개수가 어려우니까 요령껏 외곽 지역에 괜찮은 지역의 갭 작은 물건들 그런 것들을 지금 찾아서 투자를 해놓는 게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은 매우 현명한 투자가 될 거다. 이 요령 것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이 요령. 요령이 궁금합니다. 현재예요. 현재의 요령. 네, 현재. 지금 급등기의 갭 투자의 요령. 어차피 지금 급등기에 갭 투자를 하더라도 제가 볼 땐 지금 갭 투자의 개념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은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세금 부분이 같이 따라붙어 버리니까. 그냥 맞으면서 가던데요? 취득세 12% 하면서 막. 그러니까 결국에는 12% 해도 간다. 네. 아파하면서도 그냥 간다. 그렇죠.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네. 일단 제 입장에서 그분들한테 그거를 갖다가
권유해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거죠. 서울의 외곽 지역들, 지금 경기도 특히 이제 이런 데도 올라라고 하는 지역들은 분명히 수익이 되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 지역의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주 큰 수익은 안 나올 거라고 봐요. 워낙 지금 취득세가 세니까.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특히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무주택자분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외곽 지역은 오를 때는 별로 안 오르고 떨어질 때는 급격히 많이 떨어진다던데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근데 그거는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한테는 맞는 소리일지 모르겠는데 무주택자들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안 오른 지역들이 지금 현재 오르는 시장이 된다면 투자 자금 대비 수익률이 훨씬 더 높은 시장이고요. 지금까지 안 올랐던 곳들이 뒤늦게 오르는 상황이 되게 되면은 상황이면 지금 현재 실수요자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실수요자들은 나중에 침체장이 설사 오더라도 그걸 갖다가 힘들게 샀기 때문에 절대 안 놓치려고 해요. 감당을 못하는 수준이 아닌 이상. 근데 감당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물건들을 던질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 생각보다 별로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좀 지역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비조정 지역에 있는 지역에 투자자로 잔뜩 들어가신 분들 있잖아요. 잔뜩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갭을 끼고 사신 어떤 분들은 투자자잖아요. 이분들이 물건을 던지고 나오는 상황이면 가격이 급격히 떨어져요. 경기도의 웬만한 지역들은 전부 다 지금 조정지역이잖아요. 조정지역이면 결국 이분들이 다주택자를 사는 게 아니라 실수요자가 사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장을 안 떨어져요. 지금은 투자자들이 많이 빠져나오거나 또는 지금 거의 대부분 조정지역이 지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들어가시는 분들은 점점 투자자들보다는 실수요자들이 들어가거든요. 이 실수요자들은 웬만하면 그 시점에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버틸려는 습성이 있어서 하방 경직성이 되게 뛰어나요. 그래서 후반부에 가격이 급등한 실수요자가 구입을 해서 급등한 지역들이 나중에 특히 이제 2008년 전후의 상황을 보더라도 생각보다 실수요자들이 후반부에 잔뜩 싼 지역은 자기가 거주 때문에 오히려 하락폭이 괜찮았고요. 받쳐주는거였고요. 그 시점에서 뭐 비조정 지역이라고 해서 투자자들의 기회가 돼서 많이 들어갔던 곳, 이런 곳들은 급격히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 난 돈이 없어서 못 살 거야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럴 때는 오히려 전세 갭 투자를 껴서 들어가시는 게 낫다. 그래서 만들어 두시는 게 오히려 오른 것보다는 덜 떨어질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죠. 3가지입니다. 질문이. 일단 첫 번째, 애매한 서울 구축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질문이 애매한데요? 네, 그 애매하다는 게 제일 애매할 것 같아요. 서울 구축이라고 하는 부분이지만 지금 웬만한 서울 구축들 다 올랐잖아요. 25년 차 이상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20년 차 이상? 뭐 이 정도? 구축이니까요. 퉁 쳐서 얘기를 하게 되면 일단 서울에 있는 입지에 있는 구축들, 예를 들어서 뭐 한동짜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웅덩이 효과 뭐 이런 거 표현을 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은 있는데 그냥 웬만한 단지의 구축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분들이 자꾸 거기에 어떤 모멘텀을 갖다가 붙이려고들 하시는데요. 모멘텀을 붙여내기 이전에 서울의 구축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철옹성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받쳐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 서울 내에 있는 구축 자체 아파트 가격, 그러니까 웬만한 그 한동짜리 이상한 거 좀 그런 거 말고는 별 큰 걱정하실 이유가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모범생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모범생은 알아서 잘 갈 거니까. 그러니까 모범생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하실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서울 구축을 어떻게 보냐의 문제는 질문 속에서 질문의 뉘앙스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구축이 오를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질문하실 수도 있고. 네. 근데 어쨌든 서울 구축 자체는 말 그대로 우리 사회,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의 모범생이다. 뭐 얘를 왜 걱정하느냐. 뭐 이렇게 정도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원래 모범생이 한번 일탈하면 골 때리잖아요. 근데 뭐 서울의 모범생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있으면 서울대연대 고대 갈 수 있는 애들인데 걔네들이 그렇게 쉽게 일탈하지는 않죠. 네, 조금만 하면은 이제 쉴 수 있고 놀 수 있는데 신축돼서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걔네들의 일탈 과정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리모델링 이슈는 좀 어떻게 보세요? 서울. 저는 그 리모델링 이슈 있잖아요. 네. 이게 조금 생각적인 측면의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리모델링. 근데 저는 오히려 그거 왜 물어보니? 라고 하는 질문을 반대로 드리고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어쨌든 많은 사람들 질문을 받잖아요. 질문을 많이 받는데 거의 공통적인 질문이 리모델링인 거예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러면 이 말은 분명히 누군가, 그러니까 공통의 사람들이 이 리모델링 이슈가 화두가 되거나 뭔가 이게 돈이 될 거라고 하는 냄새를 맡았거나 또는 그것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일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두 가지죠. 실거주자는 팔고 갈아타려고 하는데 리모델링 이슈가 붙으면 조금 더 갈 것 같으니 네. 조금 기다렸다가
옮기든지 투자자는 있는 거를 이제 이슈가 있는 거를 매수를 하고 싶은 거겠죠. 네. 그때 그 차 타고 가면서 보여주었던 그 리모델링 됐던 네. 것처럼 멋있게 바뀌는. 네, 그 마포 쪽에 있는 거. 네. 근데 보니까 결국 그 얘기는 지금의 화두는 리모델링이 맞다라는 얘기예요. 리모델링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지금 상황을 좀 돌이켜보게 되면 리모델링이라는 얘기가 사실 리모델링이 좋아요, 재건축이 좋아요라고 하면 다들 재건축이 좋아요 할 텐데 재건축이 좋아요인데 갑자기 리모델링이 많이 나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지금 현재 사회가 재건축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내 집은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집값을 올리고 싶거나 신축이 대세인 시장에서 뭔가를 만들어낼 테니까 당연히 가능성이 높은 리모델링에 대한 것들을 화두를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라 리모델링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구축들을 리모델링 이슈에 집어넣고 싶은 마음과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리모델링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되게 웃긴 게 지금 리모델링이라는 이슈가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한테 관심사가 됐다. 이렇게 몰아진 건가 이렇게? 네, 지금 재건축 막히고 막 이런. 그렇기 때문에 토끼몰이식으로 리모델링에 몰려져 있는 상황인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화두가 리모델링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더더구나 지금 리모델링 얘기를 이제 앞으로 정부는 안 한다고 하는 얘기가 신문기사에서 나왔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뭐냐. 리모델링이 폭발력이 엄청나게 높을 거다라고 하는 걸 정부도 인정했다는 얘기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냉정하게 말하면은 언제 될지 모르는 리모델링에 화두를 던지면 집값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결국 목적은 집값의 상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는 시장이 조금 완화돼서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랬는데 시장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재건축을 누르던 것들이 조금 완화되면 리모델링 하자고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다시 재건축으로 돌아서더라고요. 그랬던 경우가 있어서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화두이고 그 막았던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화두이다 보니까 그 스토리를 엮는 데 있어서 리모델링이 스토리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당분간은 이 현상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계속 상승을 만드는 데서 큰 모멘텀이 될 거다. 그래서 이게 아무리 봐도 리모델을 하려면 한참 걸리는데라고 하더라도 뭔가 리모델링을 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만 딱 오르는 그런 현상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여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 리모델링 기대감을 갖고 모멘텀을 그런 걸 가지고 투자하는 거는 보수적으로 보시니까. 네, 보수적으로 보니까.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그게 오래된 구축이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네. 결국 그 얘기는 리모델링에서 다시 재건축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가도 돼요. 시간이 좀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리모델링이냐 재건축이냐의 문제에서 리모델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그거는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할 수밖에 없는 아파트다. 그러면 결국 그 자체가 결국 구축에서 신축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특히나 그것이 서울이다. 고민하지 않고 사도 된다라고 보는데 당장 이제 팔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다른 생각들을 하고 계시겠죠. 일기 신도시 리모델링 재건축 물어봤는데 서울 핵심지 구축 아파트의 현 상황부터 살펴보시라 하셨습니다. 연초에 특강하실 때요. 네.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여의도부터 돌았습니다. 임장하셨구나. 그때 리모델링 재건축 물어보시길래 일기 신도시 리모델링은 뭐 그때 그러니까 한 분만 물어보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나요. 왜 자꾸 일기 신도시 리모델링 물어보냐. 리모델링 하든 재건축을 하든 일기 신도시는 언젠가 한다. 이건 주구나사나 그 동네의 핵심 이슈는 재건축과 리모델링일 거다. 그래서 언젠가는 뭐가 되든 된다. 근데 그 지역의 입지가 좋지 않냐. 그래서 그 지역의 가격에 따라서 움직이지 그 자체가 엄청난 핵심 이슈처럼 움직이지 않을 거고 제가 볼 때는 그 자체의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부분에 너무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파텔하고 네. 생숙. 일단 아파텔은 이제 3룸, 화장실 하나 또는 2개 이제 3룸 아파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투자의 관점에서. 아파텔은 저는 이번 장 들어오면서 조금 더 확실해졌던 것 같은데요. 투자의 관점으로만 보면 상승 후반부쯤에 투자하는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투자를 하기는 괜찮은 거이면 틀림이 없었는데 지금은 조금 늦은 부분도 있어요. 늦은 부분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결국 아파텔과 생숙은 대체되다. 대체 상품이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움직인 상황에서 그 다음에 아파트를 바라보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진짜 공통적인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아파텔이 지난 장에 급등했던 시점과 이번 장에서 아파텔이 급등했던
발생했던 시점을 자세히 보게 되면 전부 다 대출 규제가 아파트에 붙었을 때 아파트를 상승하더라고요. 지난 장 때도 그랬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파트를 이번 장에서만 움직이거나 이번 장에서만 있는 상품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아파텔이요, 지난장에 처음 생겨나면서 아파텔이라는 명칭을 나오게 했던 시점이 지난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천의 중동 위브더 스테이트라든지 그 다음에 분당에 있는 트리폴리스라든지 다 아파텔이거든요. 다 아파텔이었었는데 그 아파텔들이 딱 보면은 되게 멋있어요. 화려해요, 외관이. 네, 외관도 화려하고 내부도 좋고. 그리고 저 역시도 그때 되게 관심이 높았었는데, 근데 그 아파텔이 급등하는 시점을 자세히 보게 되니까 첫 번째가 입지가 좋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다 아파트의 대출 규제로 인해서 동일한 입지에 동일한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그 땅덩어리에 있는 아파텔로 대체하는 사람들이 움직여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아파트는 대출 규제인데 아파텔이 대출 규제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그 아파텔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되게 많이 올랐고요. 이번 장에도 6억 이상 아파트 규제 나오면서 6억 미만의 아파트들에 대한 사람들이 수요가 몰리면서 올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개념을, 그 핵심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이제 이미 좀 올랐던 건데, 생숙 같은 경우는 조금 여기서도 또 한 번의 아파텔의 대체제 형식으로 가버리잖아요. 한 번 더. 한 번 더. 그러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생숙은 조금 생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도 또 역시 이쪽에 규제가 있으니까 관심을 보인 거잖아요. 이쪽에 규제가 나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하위 층인 것 같아서 조금 위험 부담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저는 아파텔까지를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가능하면 입지가 좋거나 대출 규제 부분이 발생됐을 때, 지금 현재는 6억이라고 하는 기준이잖아요. 그랬을 때 아파텔을 대체 투자처로 보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런 모든 규제가 사라졌을 때는 다시 한번 또 사람들은 아파트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어디서 한번 봤는데 비주거 부동산에 대한 대출 규제도 강화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됐을 때는 분명히 말이 나올 가능성이거나 또는 좀 주춤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체 상품은 주변 역풍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휘둘리는. 네, 휘둘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그때도 그 3룸을 아파트라고 부르잖아요. 되게 웃긴 게 이번에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렇게 해서 아파트가 오르고요. 그 다음에 규제나 대출 규제 나오고 난 다음에 아파텔이 오르고요. 아파텔이 오르고 나니까 사람들이 방 2개짜리 아파트도 있는데 방 2개짜리 오피스텔, 새로 지은 오피스텔 괜찮지 않아 해서 아파트에서 오피스텔 2개짜리로 넘어가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난장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때쯤 되니까 도저히 투자할 곳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다시 그때 어떤 상황이 되냐면, 투자할 곳을 찾는 가운데서 대체지를 찾아서 가다 보니까 이때 또 3룸과 2룸의 흐름이 올라가니까 또 원룸의 아파트, 그때는 이제 오피스텔이죠. 오피죠. 오피까지 올라가요. 근데 이번에도 또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는데, 지난장의 흐름으로 보게 되면 오피스텔이 올라가는 시점이, 가격이 오피스텔 이렇게 쉽게 잘 안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때 오르고 또 한동안 오랜 기간 쉬어요. 그래서 저는 오피 원룸은 좀 위험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최말단이네요. 네. 어떻게 보면. 네, 네. 근데 이번에도 오피스텔 토끼 분양하는 쪽이나 이런 쪽에서 지금 홍보 자료 올라가거나 이거 가끔 보면 피식피식 웃길 때도 있어요. 3룸이 오르고 2룸이 오르니까 원룸도 오른다라는 형식으로 살짝 이렇게 돌려서, 그래서 원룸 사라라고 유도를 하시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개념이 틀려. 얘는 수익형 상품이고 앞에 거는 거주형 상품인데.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렇게 가서 이제 유도하는 거는 그런 짓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 그렇게 유도하시는 건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오르기는 할 거다. 원룸형 오피스텔도 오르기는 할 것 같은데, 유감스럽게도 그거 리스크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봐요. 이 다음 사이클에서는 경매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자기도. 제가 아까 지나가는 소리 경매 말고도 건축에 대해서 유행하게 될 거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디벨롭. 네, 왜냐하면 그 디벨롭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는 제가 갭 벌리기 갭 모으기처럼 아래로 강제로 갭을 벌려버린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때 시장에 가장 유행하는 투자는 시세 차익형 시장이 아니라 수익형 투자 시장이거든요. 근데 수익형 투자 시장에 있어서 가장 기본 바탕은 토지예요.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에다가 건축법을 잘 알아서, 예를 들어서 원룸을 짓든 뭐를 짓든 이거에서 하게 되면 수익이 엄청나거든요. 본인이 가지고 있어도 엄청날 거고, 또는 그거를 갖다 잘 지어서 얼마 정도 이득을 남기고, 또 그거를 갖다가 내가 그걸 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적정한 가격을 붙여서 파는 상품. 이렇게 되면은 또 몇억 원의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때쯤 되면은 중반부가 넘어가게 되면 수익형 투자 시장의 고급화 현상이
나타나요. 처음에는 오피스텔 한 채를 낙찰을 받아서 월세를 얼마 받냐 뭐 이런 시장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점점 후반부로 가게 되면 여기 분야의 이제 최상급 분야인 건축이나 이런 분야로 가죠. 여기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토지들이 요즘에 다 비싼데 경매로 그것도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법정지상권이 있는데 그 법정지상권에 있는 것들을 법의 요건에 맞춰서 그걸 깼다. 그러면 굉장히 싼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으니 수익이 훨씬 더 높아간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분야들의 투자 패턴들이 나오게 되죠. 근데 이게 하락장 때 토지 매입은 저렴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올렸을 때 분양을 잘 뺄 수 있나요? 하락장 침체기에서? 하락장 때 이거를 갖다 한다는 건 이게 아파트를 올리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니, 빌라나 뭐 이런. 오히려 그 시기에 시기를 잘 맞으면은요. 아까 빌라 표현하셨잖아요. 빌라가 굉장히 잘 파는 시장이 또 언제냐면은요. 금방 말했던 전세 가격이 급등하는 침체장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요즘에 빌라 분양 써붙여 있는 거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4, 5년 전에 갑자기 길거리에 전봇대에 빌라 분양 써붙인 게 되게 많았던 것이 기억이 나신다면 그게 바로 그때 해서 전세 가격이 밀려 올라가는데 아파트는 구하기 어려우니 차라리 거기다 또 빌라를 지었지만 뭐 지리적 입지나 같은 경우는 어떨지 몰라도 안에 있는 내부 인테리어 진짜 이쁘게 해놓으면 혹하잖아요. 진짜 예뻐요. 네, 혹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가 빌라가 건축이 가장 많이 되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내상식으로만 판단하게 되면 침체장에 팔릴까요? 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침체장에 팔리지 않는다는 건 일반적인 부분인 거고 침체장의 후반부에 접어들게 되면 그럼 침체장 내내 해가지고 잘 시간 타이밍 맞춰서 전세 가격이 움직일 때 그걸 지어놓게 되면 생각보다 잘 팔려요. 아, 그래서 전세를 높게 세팅을 할 수가 있구나. 그렇죠. 그거를 그때 빌라 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자신 있게 분양을 하는 거구나. 전세가 높아지니까 그러면 또 이제 사가지고 뭐 하시면 사고 난 다음에 전세 높게 하게 되면은 뭐 돈이 남아요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상황들을 보면 본인들이 직접 하지 않더라도 얼마나 많은 투자 분야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내가 적성에 맞는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나 갑자기 떠오른 MPL도 있네요, 참. 그렇죠. 지난장에도 MPL이 굉장히 유행했는데 이제는 MPL이 뭐라 그럴까 조금 바뀌었죠. 법인들만 하게끔. 근데 뭐 거기도 또 구멍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예, 있다고 하니까 분명히 또 누군가는 또 누군가에 의해서 또는 집단 지성들이 나와서 또 뭔가를 또 판을 깔겠죠. 그것들을 내가 만들 이유는 없다고 봐요. 가장 현명한 거는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그분들을 내가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천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가장 뛰어난 사람은요. 첫 번째 후발 투자자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세 번째 후발 투자자들이 있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가장 먼저 진입하는 사람들이 가장 천재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만들지 않아도 그 상황을 관찰하고 있다 보면 내가 최소한 첫 번째 들어갈 수 있는 후발 투자자가 된다. 그러면은 첫 번째 후발 투자자가 한 네다섯 번째 아니면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후발 투자자보다는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뒤에 내 물건들을 사줄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에서는 내가 고민하지 않더라도 남들이 해주는 고민들을 잘 선택하는, 하지만 좀 빨리 움직이는 그런 정도로 하려면 계속해서 관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꾸준히 찾아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투자는 계속해서 지켜보고 그리고 내가 모르는 상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투자가 있다는 거를 이제부터 경험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료가 정말 많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많은 공부를 하고 있고 실시간으로 유튜브 부룡님 거 라이브도 보고 3프로도 보고 신사임당도 보고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다를 것이다. 다음엔 이런 패턴이 아닐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네. 이게 사이클이 또 그렇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처음에 얘기를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책에서 말한 거는 지금 현재 상황을 조금 더 반영을 한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70% 정도만 맞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다음 사이클이 과거와 같이 반복될 수 있을까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과거와 같이 반복되는 사이클은 원래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거기서 약간의 변형이 있을 뿐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책이 옛날에 2001년도에 나왔던 그 최명철님의 아파트 가격 오차팔동이었었거든요. 그 책이 지금 집에서 굉장히 깨끗하게 잘 보존이 되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책을 보면서 지난장의 모습의 흐름의 공통점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모습이 똑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IMF 지나고 난 다음에 모습,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장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때 장이랑 비슷하지만 똑같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생각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과거와 같이 반복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판단 범위는 개인이 판단하는 부분일 거는 틀림이 없는데 저는 여기서도 한 60, 70%는 변하지 않는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결국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그거에 대한 주체하는 행동들은 명확해요. 첫 번째, 정부는 침체하면 살리려고 할 것이고 너무 살아나면은 불만들이 많으니까 죽이려고 할 것이고 이게 바뀌는 패턴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들 그 개인들을 보게 되면 돈 안 된다면 관심 없을 것이고 돈 된다면 관심이 붙을 것이고 물 들어온다면 더 날릴 것이고 이 패턴도 변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기업들인데 건설사들인데 건설사들도 돈 안 되니까 공급을 줄일 것이고 돈 된다고 하면 공급을 늘릴 것이거든요. 이 패턴 속에서 다양한 것들이 묶여지면서 그 당시에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라 이 패턴 자체는 지금 말했던 이 패턴이 사이클을 만드는 기본 요소들이거든요. 근데 얘가 바뀔 거냐? 글쎄 이게 본능이 아닐까 싶어요. 아, 그러네요. 이 주체들이 다 똑같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사, 투자자, 실수요자, 정부, 네. 뭐 은행 마찬가지 다 이게 똑같네요. 똑같이 움직이는 거네요. 이들의 행동의 패턴은 죽을 때까지 본능으로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게 다 수익을 창구하는 심리와 정부는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심리잖아요. 사회라면 모를까. 그렇다면은 이 사이클은 시기와 기관과 내용이 달라질 뿐이지 여기서 수급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들은 비슷할 거라는 거죠. 누가 빠지거나 한 건 아니니까요. 네. 시장에서. 그래서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똑같은 라면이 라면 면발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국물이 달라져서 어떤 건 짜장라면이고 어떤 거는 카레라면인 것처럼 카레냐 짜장이냐의 그런 어떤 요소들은 달라질 뿐인데 라면이라는 속성은 달라지지 않을 거다. 결국 사이클이라고 하는 속성 역시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부룡님은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전국에 이렇게 시세 그걸 보면은 KB 시세를 보면 시뻘겋고요. 이제 매물 잠김 막 나오고 있고요. 막 신고가 퍽퍽퍽 이렇게 거래량은 줄었지만 이렇게 빡빡 찍히고 있고 지금 이 상승장을 어떻게 좀? 전 냉정하게 돈을 벌겠다라는 욕심보다는요 오히려 저는 요즘은 투자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편이긴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어쨌든 저도 카페를 만들었고 제대로 된 그런 거를 할 거냐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편이라 그쪽에 좀 신경을 쓰고는 있는데 아니 뭐 그건 무시하고라도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과연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그러니까 되게 현실적으로 접근하거든요. 많으시잖아요. 아니 근데 의외로 없어요. 남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설명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분야들 지금 현재 막 불장인 이 분야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내가 들어가서 하기에는 저 자신을 되게 몸을 무겁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 자신이 별로 할 게 없어서 저는 그냥 사실 조금은 손 빨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투자 자체를 하기에는 좀 애매한 시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 생각은 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남들 돈 버는 시장이 안 하고 있으면 막 조급해지고 답답해지지 않아요?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요즘 들어서 계속 고민하는 게 이 시장이 분명히 어느 순간에 끝나게 됐을 때 나는 이 판을 다시 한번 바꿔야 되는 시장이 오잖아요. 이 판의 초기에 나는 어떤 전략을 준비해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98년, 99년 요때 상황과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상황을 요즘에는 계속 복귀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못해서 조급해지는 그 상황보다 오히려 그 상황에서 더 큰 수익이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막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땀 흘리면서 버는 수익이 있다고 보지만 이분들이 볼 때는 이게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에 지금 노력하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간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봤으니까 이 구간 내에서 하는 거 중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이 시점에 하는 게 훨씬 더 극대화된 효율이 나올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더 강해요. 시장이 초토화되기 시작할 때.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지금은 나는 그냥 편하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원래 시작을 했던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노력을 더 해야지 약간 이쪽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조금 재미없는 시장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서는 제 강의 속에 출판기념 특관도 마찬가지지만 그 강의 속에 제가 침체장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살짝 녹여서 몇 개씩은 올리고 있죠. 강의할 때. 그러니까 아마 출판기념 특강을 이 중에 혹시 들으신 분이 있다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지난 침체장 때 어떤 거를 했었어야 가장 효율적인 투자였는지를 조금 정리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있죠. 물론 그 얘기는 그거를 제가 지금 정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야, 그 98년도 그때하고 지금 달라 상황이. 지금 이 상승장이 훨씬 더 길게 갈 수도 있고 6년, 7년 더 갈 수도 있는데 더 먹어야지 먹을 수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기회비용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 뭐 2, 3년 안에 꺾일 장도 아닌 것 같고 분위기가. 뭐 이게 한 6년, 7년, 8년 이렇게 더 갈 수도 있는 건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저는 다주택자이면 틀림이 없어요. 물론 그러면 이 다주택자
이 물건들을 어느 순간에 팔아야겠죠. 저 역시도. 어느 순간 파는데 그냥 막 팔 거냐? 아니에요. 지금은 저는 그게 세금이 지금 굉장히 다주택자들한테 규제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슈죠. 예, 그 세금에 대한 절세 구간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 절세 구간 이전에 갑자기 제가 물건들을 이렇게 했다가 거기서 뭐가 좀 꼬여버리게 되면 좀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절세가 발생되는 구간들에 대해서 약간 절세 세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구간 내에서 무리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하다가 사라졌다라고 하면 또다시 세팅을 하죠. 전체적인 왁구를 세금의 관점, 절세의 관점에서 왁구를 짜신 거네요. 예, 지금은 저는 다주택자이시니까.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남들은 뭐 수십 개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입장은 아니거든요. 저도 어차피 중과라고 하는 부분이 나중에 발생한다는 걸 초기부터 알았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세팅이 어느 정도 돼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근데 물론 저도 이번 장에 세팅에 실수는 있었어요. 저도 하다 보니까. 근데 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히 꼬인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그 세팅 구간 동안에 제가 무리하게 해가지고 뭔가를 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뿐 그 구간이 길어지면 거기에 맞춰 또 바꿔 타야죠. 바꿔 타기 하면 되는 것 뿐이지 그걸 갖다 무리하게 하나를 얹고 거기다가 또 무리하게 한다고 또 누구는 이제 법인에다 또 얹고 다 좋은데 제가 거기까지 신경을 쓰기에는 지금 제가 이제 외부에서 하는 일이 많아졌잖아요. 네. 열일하고 지금 찍고 다니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우선순위가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일단 첫 번째 무주택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준비해야 될 것, 그 다음에 우리 적폐 투자자분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 준비해야 할 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그러니까 무주택자분들은 제가 조금 냉정하게 한마디를 드리면 너무 모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절대 손해를 안 보려는 속성들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살면서 계획을 세운 대로 된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거를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면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계획대로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왜 자꾸 여기에만은 꼭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접근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사보시라니까요 라고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비싸니까 뭐하고 그러니까 비싸서 안 사고 떨어지면 사고라고 말하는 부분들 때문에 지금까지 평생 못 사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는 거 이거는 이제 경험자로 말씀드리니까 네. 재지 말고 일단 한번 경험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 속에서 결과를 얻게 되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폐 세력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폐가 되는 것들은 이제 약간 우스갯소리로 남들한테 얘기하면서 적폐라고 얘기하겠지만 결국 본인들의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재테크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가끔가다는 당장 올해 안에 사망하실 분처럼 행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망? 네. 인생이 왜 이렇게 이번에 뭔가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얗게 불태운다. 네, 불태우는 건 좋은 건데 세상 돌아가는 부분이 아까 그 무주택자들한테 계획대로 되는 게 있나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계획대로 되는 것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왜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건 좋은데 네.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들 이제 경험하셨으면 좀 아셨을 텐데 그 수많은 기간 동안에 정부의 규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뭐 때문에 뭐하고 다 아셨을 텐데 왜 이렇게 이번 기간 안에 뭔가를 갖다 끝내버리려고 노력하시는지 마음에 좀 여유를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는 재작년까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하시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작년서부터 바뀌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부터 시장이 바뀌었는데 바뀌고 난 다음에 열정만으로 되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리스크도 관리하는 시장이 무주택자한테는 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가지고 들어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히려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요. 이제 본인들은 초보자가 아니거든요. 초보자가 아니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관리다. 관리할 생각은 아니고 계속 돈 벌 거에 대한 욕심 가지고 꼭 올해 안에 모든 게 끝날 것처럼 하시는데 앞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남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무주택자도 부룡님한테 혼나고 다주택자도 부룡님한테 혼나고 지금 여기 제가 몇 개 빠진 게 있어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내용인데 네. 오늘 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한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 또 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슬쩍 다음번 거를 지금 예약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또 슬쩍 들이대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